저는 오늘 그 공부의 참맛을 아는 아이로 키우려면 이런 좀 광범위한 주제를 가지고 어머니한테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제 제목은 이제 그 교육청에서 정해 주셨는데, 공부의 참맛을 아는 아이로 키우려면이라는 이제 대주제 밑에 작은 주제들이 3가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작은 주제 중에서 이제 하나를 정하는 거죠. 첫 번째가 평생 공부의 미천을 마련하는 초등 독서. 두 번째 주제가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로 키우려면. 세 번째 주제가 자녀 학습에서 인터넷을 어떻게 활용할까, 이런 주제예요. 그 이제 저를 부르시면서 이제 이 보통 다른 학교도 이제 3주제 중에서 하나를 이제 정해서 저를 이제 부르는데, 감천초등학교는 이제 특별히 주제를 정해주지 않아서 제가 고민하다가, 우선 첫 번째 주제, 평생 공부의 미천을 마련하는 초등 독서, 이 제목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부의 참맛을 아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꼭 독서만이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분야에서 우리가 잘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어린 시절에 책 읽기죠. 저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육아서적이나 또는 자녀교육 경험을 가진 분들의 책들이나 이런 데서 보면 항상 강조되고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제를 잡았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이제 자녀교육에 대해서 잠깐 고민해 보겠습니다. 교양선생님이 지금 10시 넘은 거 맞죠? 네. 교양선생님이 급하셔서 얄짤 없이 엄마들 지금 설거지하고 막 급히 대충 정리해놓고 달려오고 계신데 바로 막 저를 소개하고 가시는 바람에 지금도 막 들어오고 계시고 서 계시기도 하고 막 여기 앞에 자리 있거든요. 이 사람 누군지 알아요? 보여요, 화면이? 잘 안 보이죠? 이제 저거 나중에 이제 이렇게 이 프로그램 학부모 역량강화 교육에 대해서 쓰실 때 기타 이렇게 쓰는 의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때 뭐라고 쓰는가 하면 요 천장에 달린, 음악실 천장에 달린 요거 프로젝트라고 부르거든요. 이걸 빨리 교체해 주십시오, 이렇게 쓰면 돼요. 프로젝트? 예, 이 프로젝트의 렌즈가 오래 쓰면 낡아가지고 제대로 화면을 투사를 못 하거든요. 예, 이걸 프로젝트라고 부르는데 이 프로젝트를 빨리 교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보니까 이 평생학습관 시청각실 따로 있죠? 없어요? 여기 입구에 보니까 주차장 있고 주차장 위에 건물이 새 건물 같던데. 강당이에요? 그러니까 프로젝트만 갈면 엄마들이 이제 아주 선명하게 이렇게 자료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제 잘못이 아니고요. 프로젝트가 낡아서 그렇습니다. 자, 우사인 볼트예요. 볼트는 다 아시죠? 예, 세계적인 단거리 경주의 1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달릴 것 같이 생겼죠? 키도 크고 탄력도 있는, 그죠? 또 한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 알아요? 왜 웃어요? 너무 친숙하게 보여서 웃는 거죠? 컨츄리하게 생겼잖아요, 좀. 부담 없이 전혀 편안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얼굴이에요. 자, 이 사람은
우리가 자랑하는 우리나라가 낳은 마라톤 선수죠. 근데 제가요 궁금증이 하나 생겨가지고 이 두 사람을 시합을 한번 붙여보려고요. 이 두 사람이 시합을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예? 볼트가 이길 것 같죠? 이름만 해야 되는데. 어떤 시합? 그러니까 꼭 이런 분이 있다니까? 뭐, 거리에 따라 달라진다, 뭐, 종목에 따라 달라진다. 이건 너무 정확한 이런 대답이시죠? 그는 저는 이제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직관적으로 딱 보기에 누가 이길 것 같은가. 종목이고 나발이고 뭐 다 떠나서 직관적으로 보면 누구나 봐도 지금 같이 뛰고 있어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볼트가 이길 것 같죠? 저 잘 봐요. 볼트가 달리는 배경에 관중석에 사람이 안 보여요. 너무 빨리 달려서 그런 거죠. 여기 이봉주 선수는 벌써 속도가 쳐져가지고 턱은 위로 젖혀졌고 관중들이 어느 정도 보이죠. 스피드가 그만큼 차이가 난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보기에 누가 봐도 볼트가 이길 것 같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안 그래요? 아니, 옆집에 팬네 애가 하나 있는데 놀러가 보니까 이제 1학년인데 벌써 구구단을 줄줄 외우고 있어. 그러면 앞으로 커서 걔가 공부 잘할 것 같아요? 구구단은 그냥 5 더하기도 잘 못하는 우리 애가 공부 잘할 것 같아요? 직관적으로 보기에 옆집 구구단 줄줄 외우는 게 잘할 것 같잖아요. 요즘 막 초등학교 2학년쯤 되면 받았어요. 벌써 나오네. 지 혼자 막 넘어갔어요. 뭐가 이래 낡은 컴퓨터를 만나면 지 혼자 재생되다가 지 혼자 멈췄거든요. 이거 뭐 해야 되지? As he's come here to these championships, the shout from Usain Bolt as he tries to just psych himself up for one last time and maybe get a little 다 알아들으시죠? psychological advantage over his principal opponent.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으시고 듣는 거죠. Lane 8, the Frenchman, Walter Dix, right alongside Usain Bolt. Such a tall man. Almost has to uncoil himself from the start position, but you heard Michael Johnson saying he's getting that start absolutely right. Is it Bolt? Let's see. Yes, clearly. He goes. We've seen so many false starts in this championship already, and it's only day 2. Well, I can hardly believe what I'm seeing. 예, 제가 2개의 동영상을 준비해 왔는데 하나는 이제 이봉주 선수에 대한 그 EBS에서 한 다큐멘터리였고요. 근데 그냥 넘어가네요. 보지 말라는 거죠. 그 이봉주 선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 자기가 마라톤 인생을 살면서 풀코스 출전을 37번 했대요. 그 중에서 35번을 완주한 거죠. 그런데 평균적으로 이제 세계적인 마라토너들, 주로 케냐 출신들이 많은데, 세계적인 마라토너들이 그 마라톤 인생에서 제대로 풀코스를 뛰는 경우는 보통 8회, 7, 8회래요.
그 7, 8일 뛰고 나면 이제 은퇴하는 거죠. 다음 선수에 밀려서. 그 이봉주 선수의 큰 장점이 뭔가 하면요. 올림픽에서 한 번도 우승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이제 자기 페이스를 잘 조절해서 출전하는 마라톤마다 완주를 거의 밥 먹다시피 해서 아주 이제 그 전 국민적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마라토너죠. 그래가지고 예능에도 막 나오고 하잖아요. 실제로 이봉주하고 동시대의 마라토너 중에 황영조라고 있어요. 이 양반은 젊을 때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마라톤 우승했어요. 어쩌면 이봉주는 이제 그 동시대 비슷한 선수에게도 밀려서 좀 고생하다가 이제 뒤늦게 꽃피운 이런 경우예요. 그리고 볼트의 동영상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2011년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대구에서 열렸을 때 대구 시지에 있는 월드컵 스타디움에서 100m 달리기를 하던 장면이에요. 일부러 어머니들 골탕 먹이려고 영어로 된 걸 가지고 나온 건 아니고요. 유튜브 검색하다 보니까 한국말로 된 동영상이 없어가지고 저기서 이제 실격한 거죠. 실격. 왜 그런가 하면 볼트의 주종목은 100m, 200m예요. 너무 짧죠. 저런 키 큰 이제 그 스프린터들의 발걸음으로 하면 몇 걸음? 13걸음이라 하던가? 뭐 그거 뛰면 100m래. 그러니까 뭐 출발이 너무 중요한 거라. 아슬아슬 0.00 몇 초 늦어도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잘하는 저 볼트도 출발이 너무 중요하니까 초반에 그죠? 부정 출발했잖아요. 방금 막 떠들고 난리 났죠.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농담입니다. 볼트가 실격한 거라. 실격. 너무 빨리 뛰어가지고. 왜냐하면 100m, 200m는 순식간에 승부가 나기 때문에 저렇게 빨리 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저 선수 아주 뛰어난 세계적인 선수라서 그 다음 해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또 우승하고 지금도 100m, 200m에서는 아직 적수가 잘 없죠. 그런 세계적인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대구 와가지고 한번 실수한 적이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또는 또 제 주변에서 이렇게 아이들 키우는 젊은 엄마들을 뵈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출발부터 부정을 저지르는 거야.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글 다 띠가 보내고 막 있잖아. 그럼 한글 초등학교 가서 뭐 배우는 거고. 근데 우리 생각이 어때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글은 다 알고 들어가야지. 뭐 이런 거 있죠. 뭔가 불안하고 쫓기고. 저학년 시기에 또 유아 시기에 뭔가 안 하면 뒤처질 것 같죠? 큰일 날 것 같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아이들을 잘 자라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가 코스 오인의 오류. 우리 아이들이 달려야 될 코스를 잘못 알고 있는 거라. 많은 엄마들이요. 특히 뭐 유명한 동네에서부터 대치동, 그죠? 강남 하면 대치동이에요. 그 다음에 신도시 하면 목동이고요. 또 요즘은 중계동 뭐 이런 이제 아파트 밀집 지역들이 있어요. 이런 지역들부터 젊은 엄마들 사이에서 생산되는 어떤 이데올로기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 몇 세 때 뭘 안 하면 큰일 난다 뭐 이런 것들이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오는가 하면 저 부산 해운대구 갔다가 대구 수성구 갔다가 뭐 대전 유성구 갔다가 여기 뭐 달서구 월성지구 오는 데는 한 10년 걸리죠. 대치동에 일어난 흐름이 10년 지나도 여는 올똥말똥인. 뭐 저도 달서구 사니까 여러분들 뭐 일부러 무시하고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현실이니까. 예를 들어서 영어학원 하나 들어오는데 수성구에서 아발론 들어올 때가 우리 애 중3 때였는데 막 대대적으로 난리를 치더라고. 학원 오픈도 안 했는데요. 중학생 영어 경시대 한다고 막 수성구 골목골목마다 다 프랭카드를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상륙하는 거죠. 랜딩이라고 하죠. 그렇게 성공리 이제 아발론이라는 영어학원은 이제 세계적인 자본, 대자본이 붙어가지고 거대 자본이 붙어 있어요 뒤에. 그건 학원 교육기관이 아니고 사실 사업이죠 사업. 그리고 한참 있으니까 한 5년쯤 지나니까 달서구 저 신월성 지구에 아발론이 하나 들어오더라고. 그 다른 데는 안 돌아요. 또 장사 안 되니까. 이런 유명한 학원들은 프랜차이즈 정책을 어떻게 쓰는가 하면 그죠? 한 구에 한 프랜차이즈 정책. 그것도 교육적으로 좀 관심 있는 그런 지역에만
아무 데나 안 들어가요. 근데 촌스럽게 동네마다 하나씩 프랜차이즈 정책을 쓰는 영학원도 있어요. GMB.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GMB는 전국 가맹점이 1000개가 넘어요. 근데 아발론 이런 거는요, 50개에서 70개 사이. 아발론, 청담, 뭐, 이화, 서강, 이런 유명한 어학원들 있죠. 그런 이제, 그죠? 소위 교육적으로 막 열성이 이렇게 뜨거운 곳에서부터 시작된 어떤 흐름이 이렇게 큰 이제, 그죠? 바람처럼 이렇게 전국을 휩쓸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그런 소리 많이 듣고 다니고 또 뭐 TV에서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다 불안해지는 거죠. 불안해져서 이제 우리 수준에서 전부 집집마다 뭐 하는가 하면 마치 100m 달리기 하듯이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애들이 공부에 참맛을 느끼기는커녕 뭐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실적 내는 거라. 안 그래요? 수학 같은 데서 어릴 때 엄마들 연산을 많이 시키죠. 그럼 질려가지고 애들이 물론 좀 재능 있는 애들은 빨리빨리 따라하지만 어려워하는 애들은 초등학교 3학년 되면 벌써 엄마 수학 누가 만들었어? 찾아가서 죽이고 싶어. 이런 말 하거든요. 이 마이크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팔이 다 아프네. 그러니까 제가 먼저 이제 어머니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요. 자녀 교육은 절대로 단거리 경주가 아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아기 때, 초등 저학년 때 앞서 달린다고 완주하는 건 절대로 아니다. 오히려 실격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제가 괜히 그런 말씀 드린 게 아니고요. 아까 교양선생님이 저를 뭐 장황하게 소개했지만 사실은 저는 그런 소개할 때마다 부끄러워요. 낯간지럽고. 저는 사실 여러분과 똑같이 우리 애 하나 잘 키우고 싶어가지고 저는 우리 와이프가 하는 게 좀 서글퍼 보여서 제가 우리 애 4살 때 당신 비켜봐라 내가 한번 키워볼게 하고 애를 제가 뺏어가지고 제가 직접 키웠어요. 4살 때부터. 지금 우리 애가 26 됐어요. 지금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 다녀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똑같은 고민을 하고요. 걱정하고 연구하고요. 어머니들은 뭐 선배 언니들한테 막 묻고 막 이러죠. 제가 애 키울 때 보니까 우리 애 이제 어린이집 보내니까 엄마들이 쭉 내려와가지고 노란 차 다 기다리더라고. 유치원 어린이집 다 보냈죠.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는 애들 차 태워 보내고 막 애들 안 갈락하고 막 울고 막 애들 겨우 달래가 보내고 처음에는 만세 부르고 막 이러더라고. 근데 한 2주 3주 지나니까 거기서 노란 차 기다리면서 엄마들끼리 눈을 맞추대. 그래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니만 나중에는 언니 우리 집에서 커피 한잔 할래요? 이래가지고 이제 고학년 키우는 언니 데리고 가가지고 물어보고 적고 뭐 상담하고 막 이러더라고. 근데 아무도 저보고는 오빠 우리가 벌써 차 한잔 할래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 아니 커피만 한 잔 주면 내가 아는 모든 걸 다 가르쳐 주는데. 아이고 그래가지고 저는 어디 도움받을 누나도 없고요. 가고 또 남자가 쪽팔리잖아요. 전부터 숨어가지고 노란 차 오면 애 빨리 뛰 보내고 있잖아요. 재빨리 싹 올라가고. 아마 이 동네도 그런 아빠들 가끔 있을 거예요. 그때 좀 위로를 해야 돼. 엄마들은 다수잖아요. 다수. 아빠들은 부끄럽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좀 걸어주고 말고. 어머님이 바쁘신가 봐요. 아버님이 애를 보내러 오셨네요. 하고 뭐 이렇게 한마디씩 해야지 이제. 전 그래서 어디 도움받을 데가 없어가지고 시내 나가서 닥치는데 육아서적 사서 읽었어요. 지금은 이제 영풍 교보 알라딘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제일서적, 대구에서 제일 컸던 서적, 제일서적 육아 코너 가가지고요. 거짓말을 안 보태고 진짜 닥치는 대로 육아서적 같이 생긴 거 다 사서 읽었어. 영재자 붙은 거 다 사서 읽고 서울대자 붙은 거 다 사서 읽고. 4살 때부터 그랬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우리 애는 학원 한 번도 안 다녔어요. 정말 자기주도적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 애 초3 때는 잠순에 커가는 아이들이라는 인터넷 자녀교육 포털 사이트가 생겼어요. 거기 생기자마자 제가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지금까지 회원으로 활동했잖아요.
거기서 유명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에 코엑스 올라가가지고 실제로 장순 회원들 대상으로 강연도 하고요. 중고등 학부모들 모아놓고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런 패널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알려져가지고 송영동에 가면 지금은 이제 문 닫았는데 어린이 전문 서점 호세오치라고 있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없죠? 알아요? 그 어린이 서점 호세오치가 우리의 4살 때 문을 열었어요. 제가 자녀교육 시작할 때. 그래가지고 우리 와이프한테 끌려가지고 그 서점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제가 아이를 데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까지 매주 한 번씩 가서 아이가 일주일 동안 읽을 좋은 어린이 책을 사서 읽히고 다 읽으면 또 사러 가고 갔다 오는 길에 아이가 좋아하는 이제 군것질, 맥도날드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이제 햄버거도 하나씩 사주고 이러면서 정말 아이를 키우는 것이 참 행복했어요. 좋은 어린이 책을 만나게 해주고 지금 생각해도 저는 우리 아이를 제가 이제 키우면서 가장 잘한 것이 좋은 어린이 책을 일찍부터 만나게 해서 매주 가서 제가 몇 권씩 사서 아이에게 읽히고 이랬다는 거죠. 아니 저는 안 건드리는데 자꾸 넘어가요 화면이. 예? 이게 웃기네 이거. 자 이런 과정에서 어머니들 주목하시라고 일부러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그 실제로 우리 아이가 수능에서 전국 약 0.05%를 받았어요. 전국에서 한 200등에서 250등, 대구에서 10손가락 안에 들었고요. 근데 학원 한 번도 안 다녔어요. 이게 뭐 신문에 나오거나 뭐 전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어릴 때부터 엄마들이 지혜롭게 하시면 물론 아이들마다 그 물려받은 재능은 다 다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아이들 우리 애보다 훨씬 잘할 수도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우리 애보다 좀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자기가 물려받은 재능을 그냥 사장시키지 않고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죠. 애 유전자를 바꿀 수는 없어요. 뱃속에 도로 집어넣었다 꺼낼 수도 없고 그죠? 남편 바꿀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미 물려받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을 어떻게 잘 그죠? 꽃피울까? 아이들의 가능성을 활짝 꽃피울까?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죠. 그럼 니처럼 하면 너가처럼 되나? 이렇게 물으시면 안 되죠. 아이들마다 다 다르지만 자기가 물려받은 재능을 어릴 때부터 싹을 자르지 말고 잘 이렇게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우리 저학년 엄마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방금 쭉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교육은 절대로 단거리 경주가 아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어릴 때부터 달리게 하면 안 된다. 보통 고학년 엄마들이나 중학생 엄마들이 물어보면 뭐라 해요? 더 쪼아라 이렇게 해요. 말 들을 때 더 해라. 더 돌려라 이렇게 한다니까. 왜? 사춘기들 말 안 듣거든. 일견 그렇단 논리죠. 사춘기들 어차피 말 안 들을 거 지금이라도 잡아가지고 막 새가 빠지게 해놓으면 그 해놓은 게 어디 가겠나 이런 생각할 거라. 그런데 이건요 사람의 생명을 아주 고려하지 못하는 그런 태도예요. 무조건 집어넣어놓으면 우걱우걱 집어넣어놓으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은 기계가 아니라서 그죠? 어린 나이에 뭘 과중한 부담을 받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죠. 해보면 아시겠지만 많은 아이들이 엄마들의 시달림을 받아가지고 생기는 병들이 있어요. 이거 일본의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모원병이라고 부르더라고. 원인이 엄마에게 있는 병, 모원병. 대표적인 게 틱이죠, 틱. 애들이 스트레스를 과중하게 받으면요, 틱 하죠. 눈을 깜빡깜빡 한다든가, 손톱을 계속 빤다든가, 아니면 심한 경우에는 막 계속 어떤 소리를 내죠. 음성 틱 같은 건요, 뭐 몇 초에 한 번씩 계속 같은 소리를 내고 막 고개 돌리고 막. 그럼 엄마들 그게 속상하고 불안해가지고 계속 또 지적하고 막 이러다 악화시키고 막 이런 일이 있어요. 이게 다 뭐 때문이에요? 코스를 잘못 알아가지고 어릴 때부터 무리하게 푸시를 할 경우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들마다 성장 과정이 다 다르거든요. 제가 우리 연구소에서 아이들하고 이제 직접 이렇게 책 읽기 수업도 하고 수학 공부도 하고 하거든요. 시범적으로. 해보면 같은 1학년인데도 어떤 아이는요, 이미 영구치가 다 난 아이가 있어요. 같은 1학년인데. 실제로 저기 팔공산 밑에 공산초등학교에서 오는 지훈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얘는 좀 키도 크고 영구치가 다 났어요. 근데 저기 수성구 만천동에 있는 중앙초등학교에서 오는 한 아이는 같은 1학년인데 이가리를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쯤 시작하는 건 몰라. 같은 1학년인데도 이래요.
그러니까 성장 과정이 훨씬 다른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가지도 아직 시작하지 않은 이 아이가 계속 그렇게 어릴 거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어떤 데 보면요, 제 경험인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반에서 제일 큰 애가 있었어요. 싸움도 제일 잘했겠지, 제일 크니까. 나중에 20대 청년이 돼가지고요, 동네 당구장에 갔어. 옛날에 지보다 훨씬 작았던 애들이 다 커져가지고요. 내 친구 야는 옛날 생각하는 거야, 초등학교 3학년 때. 지가 지 박으면 말 다 듣고. 근데 옛날에 지보다 훨씬 작았던 애들 커가지고 동네 조폭돼 있어. 그 당구장에서 아무리 인상 써봐야 안 되는 거지. 오히려 조심스럽게 와가지고, 야, 옛날 생각하지 말이 하고 딱 눈을 한번 딱 제압하고 가더라고. 이런 일 흔해요. 초등학교 5, 6학년 때 싸움 제일 잘하는 애들 반에서. 중학교 가면 역전돼요. 근데 뭣도 모르고 초등학교 때 기억만 하고 있다가 아주 망신당하기 십상이죠. 애들의 성장이라는 게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저마다 성장 과정이 다르고 또 뭐 결과를 내는 시기도 다르고 이래요. 봄에 같은 밭에 같은 씨를 뿌려도 한날 한시에 똑같이 열매 맺지 않거든요. 그렇죠? 한 보름을 사이에 두고 어떤 열매가 맺히면 그 다음에 서서히 다 맺혀서 나중에는 온 밭이 그 열매로 가득 덮인 밭이 돼요. 자,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초등학교 1학년 때 꼭 잘 안 해도 괜찮아요. 자라서 애들이 점점 성숙해지고 성장하면 5학년, 6학년 때 아니면 중학교 때 남자애들, 늑대 아이들은 고등학교 때 이른바 포텐을 터뜨리는 아이들이 생겨요. 안 터져도 할 수 없지만. 근데 터질 가능성을 아예 어릴 때부터 싹 자르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마라톤에서는요, 절대로 10km, 20km 지점에서 선두를 치고 나가는 애들이 우승하는 법이 없어요. 마라톤 중계 같은 거 보시면 항상 선두로 치고 나가는 사람들은 페이스메이커들이에요. 페이스메이커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다른 우승 후보들의 페이스를 교란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마라톤을 출전하자 올림픽 같은 출전하면 3명이 출전해요. 3명. 세계 마라톤 대 같은 데 가면 3명 출전하면요. 한 사람은 우승 후보, 한 사람은 이제 2위 기록을 가진 유망주, 다른 한 사람은 3위 기록이야. 우승 가능성이 거의 없어. 이런 사람들은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케냐나 뭐 다른 나라들의 우승 후보들을 교란시키는 작업을 해요. 그게 페이스메이커예요. 그래서 한 10km, 15km 지점부터 치고 나가면서 TV 화면에 잡히는 이런 선수들이 있어요. 이 페이스메이커라고 부르는데 주로 이런 사람들은 완주 못하고요. 나중에 화면에서 사라지고 안 보이죠. 근데 우승을 노리는 사람들은요, 항상 페이스메이커를 안 따라가고 페이스메이커보다 좀 처진 그룹들이 있어요. 적당히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또 우승 후보들의 정보를 가지고 견제하면서 이렇게 적당히 달리다가 언제 스퍼트 하는가 하면 보통 35km 지점에서 승부를 본대요. 이걸 스퍼트 지점이라고 부르죠. 42.19km의 마라톤에서 35km 지점이죠. 그리고 또 마라톤 출전하는 사람들은 항상 코치와 함께 차를 타고 마라톤 코스를 답사해요. 왜냐하면 바람이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부는지, 또 언덕은 언제쯤 나타나는지, 반환점은 어딘지 이런 것들 쭉 살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게 뛰어야 돼요. 늘 같은 페이스로 뛰는 게 아니라 언덕이 일찍 있으면요 좀 낮고 언덕이 좀 늦게 있으면 페이스를 조절해야 돼요. 왜냐면 언덕에 잘못하면 페이스가 오버가 되면 언덕 만나면요 걸어 올라가고 걸어 다른 애들 뛰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역전도 당하고 이래요. 자, 우리 자녀교육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아이들 키우다 보면 바람이 불고요 언덕이 나타나고 뭐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아이 키우는 일이 간단하지 않거든요. 뭐 공부만 잘하면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떤 때는요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여자애들끼리 특히 3명이 여기서 친하게 지내다가요 한 애가 화장실 간 사이에 둘이 매점을 갔어. 이거 중학교 아이들 흔히 있는 일이에요. 화장실 갔다 오니까 두 년이 같이 매점 가고 지는 따돌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 두 애는 어떻게 생각해요? 같이 가지고 찾아보니까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둘이 갔어. 자, 이게 이제 오해가 생겨가지고 갈등이 시작돼요. 이래가지고 나중에 왕따 된다니까? 왕따 문제가 뭐 굉장히 심각하게 온 학급 애들이 다 막 따돌린 줄 알아요? 그런 경우 잘 없어요.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사이에서 갑자기 이런저런 오해가 생기고 감정이 상하고 말을 주고받고 이러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춘기가 되면 언덕 같은 게 나타나고요. 사춘기 되기 전에 벌써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녀교육을 단지 학습 영역에서만 이렇게 만만하게 보고 무조건 문제집 풀리고 이럴 일이 아니라고요. 아주
다시 생각해요. 다시 근본적으로 이거 하루 이틀에 하고 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라톤이다. 그래서 페이스 조절을 잘할 필요가 있다. 초등 저학년 시절에 페이스 조절은 다른 게 아니고요. 자, 마라토너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을 그저 착실하게 준비한다 하더라고요. 또 넘어갔네. 자, 여기 보시면 마라토너들이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어요. 숨 쉴 수 있는 능력, 심폐 능력이라고 부르죠. 숨을 이제 이렇게 오래 쉴 수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지구력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마라톤 요소가. 근데 마라톤 동호인들한테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게 뭔가 하면 하루에 1시간 30분씩 꼭 헬스를 하라는 거라. 왜 하는가 하면요, 팔 근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마라톤 하면서 계속 이걸 노젓듯이 팔을 젓는데요. 그래서 팔 근력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팔 근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고무줄 당기는 이런 뭐 있다 하더라고, 헬스가. 또 복부 근력을 단단하게 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계속 바람을 맞으면서 달리기 때문에. 다리 근력과 함께 이 세 가지 운동을 꾸준히 하루에 1시간 30분씩 해야 되는데, 그냥 달리기만 연습하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일에 있어서도 기초적인 것 무엇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요 세 가지, 안 넘어갔죠. 요 세 가지예요. 먼저 코스를 답사한 후에 해야 될 것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아이들을 어찌하든지 책을 좋아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다른 하나는 수학 공부에서 애들이 짜증을 안 내게 해야 돼요. 이른바 생각하는 수학 공부를 해야 돼요. 다른 하나는 영어 공부인데, 영어 공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가능하면 이른바 엄마표 영어.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잠수네 영어죠. 잠수네 아이들의 소문난 영어 학습법. 뭐 하는 건가 하면요, 영어를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습득하는 거예요. 일단 많이 듣고 귀가 열리면 그 다음에 책을 읽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인데, 오늘 주제가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수학과 수능 영어에서 다 만점 받았어요. 오히려 그렇게 책 읽기를 많이 했건만 책 읽기는 만점, 국어는 만점이 안 나오더라고. 국어가 제일 만만한 게 아니에요. 영어나 수학은요, 딱 시킨 대로 하면요, 아주 높은 성취를 보일 수 있어요. 이제 다른 강의가 궁금하시면 수학 공부는 그럼 어떻게 하지? 그럼 영어 공부법은 니는 어떻게 시켰어? 이게 궁금하시면, 제가 다른 학교에서 이제 다른 주제로 하는 강의를 이제 제가 운영하는 다음 카페가 있어요.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다음 카페 검색하시면 들어올 수 있어요. 들어오시면 아주 친절하게 제가 한 5, 6년 동안의 모든 강의들이 동영상과 mp3 파일로 다 올라가 있어요.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다음 카페에서. 저는 지금도 달서구에서 제가 자녀교육 강의를 하기 시작한 게 한 12년쯤 됐는데, 어린 서점에서 제가 계속 다녔다 했죠. 우리 중학교 2학년 때쯤 되니까 그 서점 주인이 이제 인터넷 서점에 밀려가지고 장사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 서점에 오는 엄마들한테 저보고 자녀교육 강의를 좀 해달래요. 그게 우리 아이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린 서점에서 받은 도움도 많고 이래서 응급결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 강의가 이제 엄마들 좋아하고 이래가지고요. 지금까지 12년 동안 제가 매주 한 번씩 어린이 서점에서 자녀교육 강의를 했어요. 그 작년 이제 그 2학기를 기점으로 어린이 서점이 문을 닫아가지고, 지금 우리 연구소에서 지금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어머니 대상으로 자녀교육 강의를 하거든요. 그 학기마다 주제를 정해요. 어떤 학기는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수학공부법. 이래가지고 매주 금요일 10시 50분. 한 학기 동안. 또 어떤 학기에는 소위 말하는 엄마표 영어 공부법. 그죠? 사교육 없이 영어를 습득하는 이런 아이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또 한 학기 이런 식으로. 책 읽기에 관해서도 사실은 한 학기 동안 제가 아주 이제 자세하게 어머니께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제가 주어진 제한된 시간 안에서 말씀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 요점만 말씀드리려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미처 다 말씀 못 드린 것이 혹시 필요하시면 다음 카페에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제 동영상 강의들이 많이 올라가 있어요. 자, 이 세 가지만 하면 돼요,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제대로 자기 코스를 달리려고 할 때, 자기 인생을 달리려고 할 때 꼭 필요한 힘이 되는 거죠. 보통 입시계에서는요, 스포트 지점을 약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이렇게 봐요. 제대로 공부하는 이제 상위권, 최상위권 애들은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문에 본격적으로 공부하고요.
그렇지 않은 애들은 대부분 고3, 3월달 되면 이제 조금 정신 차리죠. 그러니까 그때 제대로 공부하려고 할 때 뭐가 준비가 안 됐으면 딸리는 거래, 이거. 책상 앞에 오래 앉아있는 힘이 없다든지, 뭐 열심히 책을 보는데 이해가 안 된다든지, 이런 골치 아프죠. 그래서 저학년 시기에, 특히 초등 시기에, 저학년이고 고학년이고 사실은 똑같지만, 크게 해야 될 건 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일단 책을 무조건 좋아하게 할 것. 그리고 영어와 수학에 대해서 지금까지 태도를 바꿀 것. 이건데요. 우선 책 읽기에 대해서. 책 읽기 중요성 다 아시죠? 특별히 학습과 관련해서는 이쪽을 인지영역이라고 하죠. 사고력, 창의력, 뭐 독해력, 이런 것들이 저절로 책 읽기를 하다 보면 잘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또 이 학습 영역에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를 키우다 보면 꼭 인지 영역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서 영역에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요. 친구들과의 관계, 자존감 문제, 엄마와 자식과의 소통,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리고 또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늘 비교당하고요. 열등감을 느끼고 상처를 받고 경쟁하고 여기에 노출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많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죠. 꼭 우리가 주는 스트레스 말고도 학교에서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런 아이들이 좋은 어린이책을 만나서 위로를 받고요. 용기도 얻고 거기서 뭐 어떤 지혜나 깨달음도 얻고 이러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제 독서치료 영역에서는 책 읽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런 세 가지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의 주인공이 겪는 어려움이 내가 지금 학교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비슷하다. 이런 경우 이제 동일시를 느끼는 거죠. 엄마들이 마치 태양의 후예를 보면서 다 지가 송혜가 돼가지고 동일시 하죠. 요즘 뭐 송중기 때문에 난리 났다 하더라고. 그런 거 비슷해요. 아이들이 자기 그림책 읽으면서 동일시 되고 주인공의 어려움과 자기가 동일시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같이 울고 이러면서요. 카타르시스도 느끼고 그러면서 깨닫는 게 생기죠. 인사이트니스, 통찰이라고 부르는데 아, 나만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다른 아이들도 이렇게 성장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구나. 이렇게 알면 이제 아이들이 비극적인 선택을 안 하게 되죠. 어떤 아이들은 막 어려움을 겪다가 갑자기 막 정말 있을 수 없는 선택을 하는 이런 아이들도 있잖아요. 이 대구 학부모가 왜 그 시작된가 하면 몇 년 전에 대구에서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교육감께서 특별히 학부모 교육을 이렇게 아주 제도적으로 정착시켜서 엄마들 귀찮게 하죠. 그래가지고 지금 뭐 대구 광역시 학부모 교육이 1등이죠, 1등. 전국 교육청 가운데. 그래가지고 교육감이 또 탄력받아가지고 지금. 엄마들 미치라 하죠. 1년에 10번씩. 처음에는요, 하루에 3시간씩 했어요. 10번씩 하는데 한 번에 3시간. 그리고 엄마들이 막 항의하고 이래가지고 2시간을 줄인 거예요, 지금 이게. 그것도 또 항의해가지고 반은 저학년, 고학년 따로, 반은 한꺼번에. 이렇게 또 하기도 하고. 맨날 와가지고 은퇴한 교장선생님들 와가지고 잔소리하고 막 이러니까 엄마들 미치겠죠. 그래가지고 저보고도 막 그 학부모 부장선생님들 전화 와가지고 혹시 우리 교장선생님하고 친해요? 하면서 저도 은퇴한 교장선생님인 줄 알고 저는 뭐 교직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요. 우리 와이프는 지금 뭐 달서구에서 고3 담임하는데 저는 너무 이렇게 여러분들보다 먼저 아이를 키우는 선배 학부모로서 동네 아저씨 아니면 동네 오빠로서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해본 짓 제가 다 했어요. 소금 시키다가 막 성질 나가지고 문제집 둘둘 말아가 애 머리 조 때리고 막 니 같은 거 공부할 필요 없다고 막 찢어가고 쓰레기통에 쳐박고 막 많이 해봤죠? 아직 안 하는 엄마들도 있긴 있을 거야. 그러면 아이고 어떻게 애를 때려요? 이칸다. 그럼 제 속으로 네가 더 키워봐라. 내가. 그러다가 이제 애 잘 때쯤 되면 정신이 번쩍 들죠. 아이고 그 후회가 되고 막 이래가 또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문제집 다시 펴가 스카치 테이프를 붙이고 애 자는데 가가지고 또 끌안고 울고 엄마가 아까 미쳤나봐. 다시는 안 그렇게 우리 딸 사랑해 하고 있잖아요. 가면 애들 뭐라 하는 줄 알아? 애들 엄마가 뭐 잘못하니까 하니까 지도 뭐 감동이 되고 울긴 하는데 속도 상하고 속으로 뭐라고 생각해요? 내일 또 적할 거면서. 저도 그렇게 키웠어요.
수학 문제 풀리다가 오답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뭐 성질이 급해가지고 PT 교육 같은 거, 부모 교육 같은 거 받아보면 뭐 나전달법을 사용하래. 부모의 감정을 아이한테 전달하래. 그러면 저는 어떻게 말해야 되는 줄 알아요? 아들아, 아빠는 네가 시험 문제를 많이 틀려서 속이 너무 상하단다. 이렇게 하고 있겠어요? 속 천불나지. 저는 바로 발로 차고 머리 쥐받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애는 일기장에다가 막 아빠 죽었으면 좋겠다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집보다 저는 훨씬 더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좌절과 실패도 훨씬 더 많이 경험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좌절하지 않고 다시 추슬려서 아이한테 가서 빌고 잘못했다 하고, 아빠 조금만 기다려주면 좋은 아빠 될게 하고. 진짜로 그랬어요. 저는 우리 아이 앞에 가서 무릎 많이 꿇었어요. 너무 미안해서. 저는 아버지 없이 자라가지고 아버지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애를 키우려고 하니까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한 개 책 읽은 거 아니에요. 육아서적 읽고 막 공무원 잘 시키면 되는 줄 알고. 제가 중고등학교를 못 다녔거든요. 우리 삼형제가 아무도 중고등학교를 못 다녔, 중학교를 아무도 못 갔어요. 다 금룡고시였는데 저는 고등학교도 못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에 한 맺힌 거죠. 나중에 공장 다니고 이러면서 금융고시 가지고 겨우 이제 대학을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인생의 가장 큰 아쉬움이 내가 공부를 제대로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된 거예요. 아버지가 없어서.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역할 제대로 하고 싶은 거죠. 근데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그죠? 오히려 아버지가 잡더라고. 아버지 없는 게 낫지 차라리. 카미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잘난 척하러 온 게 아니고요. 위로를 하고 싶어서 왔어요. 용기를 주고 싶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원 보내면 안 돼요. 가능하면. 내가 맨날 알을 잡더라도 이상한 논리에 빠져가지고 이래 잡으면서 관계 나빠지니 차라리 학원 보내고 말자. 그건 아니에요. 그건 포기하는 거야. 아이를 포기하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학원 가서 뭐 대치동 학원 전문가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5% 정도는 학원에서 도움을 받는다. 나머지 95%는 뭐 한다? 전기세 내려온다 하잖아요. 그 내가 하고 관계 나빠진다고 관계를 좋게 생각해야지 학원 보낼 생각하면 안 돼요. 관계를 어떻게 하면 좋게 하는가? 나중에 우리 카페 들어서 제 강의를 들어보시면 돼요. 학기마다 주제가 다르다고 했죠. 영어 공부법, 수학 공부법도 있지만 아이하고 소통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법에 대한 강의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많은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아이하고 소통하고, 지금도 우리 아이가 결정적인 순간에 저하고 상의하고요. 돈 돌락할 땐 지금한테 연락해요. 카톡 날리죠. 근데 자기 인생의 어떤 문제를 상의하거나 위로받거나 하고 싶을 때는 저한테 연락이 와요. 그 체일기가 단순히 인지 영역, 그러니까 학습 영역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않고는 공부 잘하기 어렵거든요. 불안하고 쫓기고 걱정이 많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여러분들도 집안에 무슨 우환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뭐 아무것도 일손이 잘 안 잡히죠. 청소하기도 싫어요. 우리 와이프는 그래서 청소를 보름에 한 번씩 해. 막 몰아놨다가 있잖아요. 곰팡이 핀 음식 버린 건 2달에 한 번씩, 석 달에 한 번씩 하고요. 그 아침마다 제가 밥 먹을 거 찾다가 우리 와이프가 저보다 일찍 출근하거든요. 그럼 제가 밥 먹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밥 먹으려고 뭐 냄비마다 다 뚜껑 열다가 항상 뭐 만나요? 구더기 있는 곰팡이. 이건 쓸데없는 얘기고. 자, 체일기를 제대로 좋아하게 되면 아이들의 뇌가 이렇게 발달한데, 노란색으로 부팅되어 있는 거 보이죠? 이건 제가 막 지멋대로 그린 게 아니고요. 이거 KBS 다큐멘터리 화면을 가져온 거예요. 그 전문가들이, 뇌과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를 뇌 사진으로 촬영한 거죠. 자, 초보 독서가 책 거의 안 읽는 애들의 뇌는 요 정도, 요 노란색으로, 이거 바꿔달라고 꼭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란색으로 되죠. 여기 보면 노란색 범위가 굉장히 넓죠. 뇌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발달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책 읽기를 많이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학습 영역에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이건 뭐 이루 말할 것도 없어요. 특히 저학년 시기에 책 읽기는요. 특히 저학년 때는 책을 좋아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사교육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도서관 열심히 다니시고요.
근데 한번 봅시다. 엄마들 다 체육이 중요하다는 건 사실 다 알죠. 제가 해봐야 또 잔소리죠. 그런데 문제는 이놈의 체육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인식이 천차만별이라는 데 있어요. 자, 그래서 자, 거꾸로 고3 수능고사장 국어 시간에 딱 가보면요. 한 교시에 30명이 모여서 국어시험을 치죠. 국어시험을 치는데 시간 내에 주어진 문제를 다 풀고 문제를 덮는 친구들이 한 교실에 한두 명도 잘 없어요. 여러분들 수능 세대 좀 있죠? 지금 40 미만의 어머니들은 수능 세대인데 수능 국어시험 쳐봤을 거예요. 옛날에 우리 애 때는요, 무려 18페이지 나와요. 8절지 18페이지 앞뒤로 빡빡하게 문제가 출제됐잖아요. 요즘은 줄어서 16문제. 8절지 16문제가 국어시험, 수능 국어시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초등학교 때 뭐 2쪽, 4쪽 뭐 이런 시험을 치다가, 그죠? 16쪽짜리, 8절 16쪽짜리 문제를 푼다고 생각해 봐요. 지문이요, 8절제 2분의 1 이상 막 지문이 나와요. 그리고 문제가 3문제 달랑 달려있어. 그러니까 지문 3가 빠지게 읽고 이해한 다음에 문제 3개 풀고 나면 또 다음 지문이 주르륵 달려있죠. 이래가지고 50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80분이 50문제인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말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항상 모자라는 거라. 왜 그래요? 읽기 능력이 안 돼서 읽기 능력이. 이거 독해 능력이라고 하죠. 지문을 저렇게 읽으면서 내용이 파악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막 기억, 밑줄 친 기억이 뭐 말하는 것은 가면 또 기억이 어디 있는가 찾아보고 다시 막 이런 식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이런 애들이 자 필름은 거꾸로 돌립니다. 지금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야자시간 가면요. 오랜만에 만나셨는지 계속 고등학교 1학년 야자 시간에 가면요, 안타깝게도 국어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고등학교 1학년 야자 시간에요, 애들 펴놓고 있는 거 보면 다 수학이라. 왜 그런지 알아요? 고등학교 3년 내내 공부해야 될 양이 수학이 제일 많거든. 난이도도 제일 높고요. 그래서 자기 공부 시간의 70% 가까이를 수학 공부를 해야 하고 20%를 영어 공부를 해야 하고 나머지 10% 가지고 기타 과목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면 이미 국어시험, 국어 공부를 따로 할 기회가 없는 거죠. 체육기능 별로 안 된 채로 맨날 문제 풀어요. 4번의 교육적 모의고사, 4번의 사설 모의고사, 4번의 중간기말고사. 치고 나면 오답이 막 엄청 나오죠? 오답 처리한다고 시간 다 보내. 문제풀이죠. 문제풀이에서는 실력이 절대로 안 오르거든요. 여러분들 수학 공부도 마찬가지인데요. 문제 풀어서 수학 공부 실력이 오르진 않아요. 문제 푸는 건요, 그 아이의 실력을 확인하는 거지, 문제 풀이를 통해서 실력이 오르진 않아요. 이걸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아예 공부도 안 한 놈은 완전히 밑바닥 기는 애들은 문제 풀이 과정을 통해서 뭘 깨닫죠. 그래서 조금 올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으로 공부 좀 한 아이들은요, 문제 풀어가지고 실력이 오르진 않는다. 근데 이 아이들이 중학교 때 가면 사춘기 절정이죠, 절정. 그러니까 뭐예요? 스마트폰 게임하고요. 막 괜히 짜증나고 우울해지고 잠 많이 오고요. 사춘기 되면요, 특히 중학생 되면 갑자기 애들이 잠이 쏟아지죠. 엄마들은 막 잔다고 또 때리고 막 욕하고. 그게 아니라 생리적으로 아이들이 신체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잠이 막 쏟아. 남성 호르몬이 분비되고요. 물론 여자아이들은 여성 호르몬이 분비되겠지만, 자, 그래서 잠이 막 쏟아져요. 그래서 제대로 뭐 할 수가 없어. 이런 아이들이 초등학교 9학년 때는 어차피 책을 뭐 안 좋아하게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독서논술. 9학년들 뭐 싸게 하는 것 같으면 뭐 브랜드 있는 한우리 독서논술, 뭐 아니면 뭐 이런저런 뭐 독서논술 프로그램들 있죠. 그런 거 하거나 아니면 논술 학원 보내거나. 엄마들 보낸 심정은 어떤가 하면, 아이고 거기 가면 그래도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다만 한 달에 몇 권이라도 추천해주는 책은 읽겠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 그냥 가서 애들 시간 때우고 있는데 돈만 낭비지, 돈만.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 뭐예요? 다 국어학습지하고 한자, 쓸데없는 한자 학습지하고. 어머니들한테 미안한 말이지만요, 정말 제가 동네 후배나 조카한테 조언한다는 마음, 아니면 제 막내 여동생한테 조언한다는 마음으로 말하면, 국어학습지, 뭐 논술학습지, 한자학습지, 이거 다 짱구짓이에요, 짱구짓. 아이들 하고 괜히 고생만 시키고요, 아무것도 남는 거 없어요.
그래 빨리 끊는 게 좋아. 그래도 뭐 우리 애는 좋아하던데요. 다 길들여져서 그런 거예요. 뭐 시켜봐요. 엄마 겁나가지고 처음에는 막 억지로 하다가 나중에 물어보면 다 저한테 상담하는 엄마들 다 한결같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 애가 좋아서 한대. 그러면 집에 가서 또 네 끊을래 하면서 물어봐요. 애들 끊는다 하는가. 후반이 두려워서 절대로 제가 끊는다 소리 못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엄마들하고 아이들하고 딱 앉혀놓고 제가 보증하는 딱 상황에서 엄마들이 이제 제 강의를 오래 들은 엄마들은 저를 신뢰하거든요. 아이들도 그래서 알아. 엄마들 집에서 맨날 제 동영상 강의를 듣고 있으니까 저를 막 이렇게 아주 친숙하게 생각하죠. 그런 관계에서 제가 이제 아이하고 엄마를 딱 불러놓고 아이한테 말해보라고 하면 그때서야 진심을 말한다니까. 만약에 혹시 너 엄마가 집에 가서 또 딴소리 하거든? 선생님한테 카톡 날려라. 내가 이렇게 아이들한테 딱 보증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자기 진심을 이야기해. 대부분의 경우는 엄마 무서워가지고 절대 끊는다 소리 못한다니까. 그리고 이 초등 저학년 때 이랬던 아이들이 그럼 저학년 때 뭐 했냐? 열심히 뭐 읽었죠. 사실은 읽는 것 같았죠. 집집마다 다 전집 사재기 해놓고 이 동네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교육열이 좀 이렇게 막 센 데 가면요. 보통 도배를 해놨어. 도배를. 책으로. 웅진, 교원, 몬테소리, 프레벨 4대 전집 브랜드에다가 요즘 또 뭐 기타 분소 브랜드 푸르미닷컴 뭐 어쩌고 저쩌고 개사코 이런 데서 나오는 전집들을 사다가 책이 아니고 혹시 제 강의 튼 거 아니에요? 우리 카페도 가가지고 또 실수해가지고 전집으로 인테리어를 해놨다니까. 그 옆집 옆에 애들 놀러 오면 우리 집에 이런 책들이 이래 많아 하면서 막 뭔가 괜히 자랑하고 싶고 뿌듯하게 어깨 힘주고 싶고 이렇죠. 애는 읽지도 않는 수준 높은 책 막 어디서 갖다 놓고 막 쭉 전시해 놓고 막.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물론 저는 어릴 때 전집은 전혀 접하지 않았지만 좋은 어린이책을 판매하는 서점을 알아가지고 지금은 없어요. 다 망했어요. 한때는 전국에 80군데가 있었어. 대구에 4군데가 있었거든요. 하도 장사가 안 되고 엄마들이 전집 마케팅에 다 넘어가니까 또 대형 서점에서 할인 공지하고 이래가지고 동네 서점들 다 문 닫았죠. 대구에서 가장 오래된 제가 강의를 10몇 년 했던 그 송현동에 있는 호세우치도 문을 닫았어요. 결국 시지에도 하나 있는데 지금 문 닫은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옛날에 대벽프라자 앞에 하나 있었거든요. 개똥인인가? 거기는 할 수 없이요. 와이프하고 그 아저씨하고 둘이서 매장을 2개 열고 있어요. 하나는 전집 할인 매장. 하나는 이제 좋은 단행본. 근데 그것도 7곡 이사 갖다 놓은 소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애들이 수능 고사장 가면 다 시간 모자라가지고 가고 있다니까. 어떤지 거실을 제가 몰카로 찍었어요. 어때 보여요? 책 마구마구 읽고 싶어져요? 질리는 거죠. 정말 어떤 괜찮은 전집이 가끔 있을 수는 있어요. 예외적으로. 그러나 제 눈으로 아직 발견하지 못했어요. 우리 애가 어릴 때는 그런 전집이 있었어요. 웅진에서 나온 달팽이 과학동화라고 아주 유명한 책인데 이건 그냥 얄팍한 전집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충북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있는 윤구병 선생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좀 기인이에요. 기인. 그래서 철학 교수직을 때리치우고요. 뜻이 맞는 자기 대학원 제자들 후배들하고 지금 변산반도 내려가가지고 농사 짓고 있어요. 공동체 운동하는 거죠. 이 윤구병 선생이 자기 대학원 제자들하고 그 좋은 어린이책을 만들겠다고 기획팀을 하나 차렸는데 그래가지고 세밀화로 그리는 이제 자연에 관한 이런 이제 작품을 만들었죠. 그게 웅진에서 나온 달팽이 과학동화하고 올챙이 그림책 이 2가지예요. 올챙이 그림책은 조금 더 유하고 달팽이 과학동화는 뭐 6, 7세에서 초등 1, 2학년 이 정도인데 좋은 책을 만들긴 했는데 출판할 여력이 없어가지고요. 옛날에 웅진에다가 판권을 팔았어요. 계약해가지고 8년 동안. 그 우리 초등학교 때는 웅진에서 달팽이 과학동화가 전집으로 나왔죠. 나중에 이 양반들 이제 힘이 생기고 나서 출판사를 따로 차렸어요. 그 출판사가 유명한 보리 출판사예요. 그래서 보리에서 식물도감, 동물도감 나오고 세밀화 나오고요. 우리 옛 이야기 나오고요. 보리에서
옛 이야기 하면 뭐 거의 보리가 거의 유일하다시피 하죠. 대명사요, 대명사. 아이들이 그림책을 읽다가 글줄책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서 주로 읽기 좋은, 또 읽어주기 좋은 이제 책 장르를 신화나 옛 이야기라고 부르는데, 우리 옛 이야기 하면 대구가 나온 유명한 감천초등학교에서 계셨던 서정훈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그 서정훈 선생님이 우리 옛 이야기를 전부 녹취해가지고 그걸 입말로, 옛날 어른들이 들려주는 입말로 이렇게 풀어낸 우리 옛 이야기 시리즈가 있거든요. 자, 보면 정말 읽기 어렵고요. 가끔 가다가 저기서 어떻게 애들이 너무, 그죠? 이렇게 어릴 때는 모든 걸 좋아하다 보니까 가끔씩 꺼내 읽기도 하는 어떤 책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전집들이 지식 중심의 책이죠. 아까 말한 것처럼 지식 중심의 책이나 학습력에 좀 도움이 되지만 정서영역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정서영역의 책들, 이른바 그림책이나 창작 동화들이 시시해 보여요. 지식책을 자꾸 읽다 보면. 크게 위험하죠, 사실은. 장기적으로 책을 좋아하게 하는 데는 정말 위험한 짓이에요. 어떤 출판사 가면, 전집 출판사 가면 이렇게 마케팅 하죠. 그 유명한 푸르미 아빠 섭외해가지고 웅진이나 교원에서 막 데리고 다니면서 막 전국에서 강의를 하고 이러죠. 그래서 푸르미닷컴 가보면 난리가 났어요. 전부 영재 만들겠다고 막 전집 사재고요. 이렇게 사재가지고 읽으면 다 영재되는 줄 알아요. 사실은 10만 명이 한 명. 가만히 놔둬도 영재될 그런 애들인데. 이런 거 읽어서 영재되는 줄 알아요. 어릴 때는 창작 자연 관찰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되면 뭐 5세 되면 인물 이야기래, 인물 이야기. 애들이요, 지금 저 아빠 인생에도 관심이 없어요. 제가 직접 해봤다니까. 우리 애 초등학교 5학년 때요, 아빠의 인생을 소개하고 싶어서 제가 살던 비산동 달동네에 일부러 아빠 인생 체험학습 하면서 아빠가 이사 다닌 집들을 찾아다니는 프로그램을 제가 직접 기획해가지고 여름 방학 때 우리 애 데리고 갔잖아요. 가면서부터 짜증을 내면서 덥다 캐사코 뭐 아이스크림 사도 캐사코 막 제가 열받아가지고 가다 때리쳤어요. 엄마 아빠 인생도 관심이 없는데 애들이 위인들 인생에 관심이 있겠어요? 우리 욕심이죠, 우리 욕심. 에디슨이 뭐 달걀 품고 뭐 개개 따더락 하면서 니도 그렇게 찐득하게 공부해라 하면서 뭐 이런 이제 기대를 가지고. 그래서 요즘은요, 옛날에 위인전집이라고 불렀지만 이제 위인전집이라고도 부르지 않고 인물 이야기 이렇게 장르를 아예 바꿔서 불러요. 어릴 때 이런 이야기들을 아무리 사줘봐야 별 소용없어요. 진짜 좋은 어린이책을 만나면요, 이건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게 실화예요. 저 어린 선생님께서 오랫동안 상담도 하고 뭐 관찰도 하고 했잖아요. 아이들이 정말 자기들을 위로하고 자기들의 마음을 터치하는 이런 좋은 그림책들을 만나면 애들이요, 책을 자기 품에 안고 간다니까. 나 깜짝 놀랐어요. 같은 책을 샀어도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책을 가슴에 안고 가요. 나머지는 엄마가 봉지에 넣어가. 그런 책들 만나야 돼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책에서 재미를 느껴야지. 어릴 때는 재미, 이게 다 알아, 재미. 애들이 유일한 코드는 재미. 재미있냐 없냐 이거밖에 안 봐요. 뭐 학습적으로 유익하냐, 교훈이 있냐. 전집 보면 전부 요즘은 또 뒤에다가 문제집을 붙이네. 전집 읽고 나면 뒤에 뭐 문제 막 2페이지 뭐 붙여가지고 막, 그건 책이 아니고 그러니까 학습지지, 학습지. 엄마는 또 그거 좋아한다. 자기가 문제 못 만드니까 막 책 뒤에 문제가 붙어 있어.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 그래 막 풀어바락하고 막. 물론 많이 읽는 건 좋지만 그러나 어떤 것을 읽는가 훨씬 더 중요하죠. 마음으로 느끼고 반응하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좀 학년이 올라갈수록 감동이 있어야 되고, 재미 아니면 감동이에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책 읽기는 성공할 수 있어요. 뭐 다른 것보다 질이 떨어지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정말 좋은 어린이책을 만드는 작업에서 그림에 대한 그 저작권을 주고요, 뭐 이렇게 판권을 사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좋은 번역자를 붙여서 번역하고 막 이래서 나오는 단행본 책하고, 그냥 전집 회사들 기획팀들이 대충 기획하거나 다이제스트 하거나, 세계 명작 전집 이런 거 보면요, 원래 세계 명작들이 대부분 청소년들이 읽을 책이에요. 15소년 표류기, 뭐 80일간의 세계 일주, 톰 소의 뭐, 이런 걸 전부 다이제스트 해가지고 어린이들 창작 전집에 막 들어온다, 전집에. 그래, 줄거리만 아는 거라, 줄거리. 톰 소여 이름은 알겠지. 그건요, 책이 주는, 원작이 주는 감동, 뭐 이런 거 전혀 느낄 수 없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이들을 책에 질리게 할 가능성. 그러니까, 또 뭐 전집 이야기 이제 그만할 텐데요.
할 말이 많지만 전집 비판만 가지고도 몇 시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특히 이제 이거 남의 이야기해서 좀 죄송한데 푸르미 아빠가 엄마들에게 우리나라 이 교육 시장에 한 가장 큰 공헌은 뭔가 하면 책 읽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널리 알린 것. 자, 반대로 가장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요. 전집 홍보대사가 된 점. 그거예요. 푸르미 아빠가 저보다 한 살 어려요. 애는 우리하고 동갑이라. 초등학교 3학년 때 푸르미 이렇게 영재를 키웠다는 책이 나왔어요. 좀 미안한 말이지만 초등학교 3학년이 영재라고요? 그걸 누가 보장해요? 근데 그렇게 책이 나와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됐죠. 저도 사서 읽었어요. 보니까 애가 유치원에 안 보내고 유치원 보낼 돈 가지고 전집 사서 읽혔더라고. 전집 할인매장 아저씨, 전집 방문 판매하는 아저씨한테 국가대표 출신 탁구 선수 엄마가 이제 그죠? 한편으로는 샘도 나고 아이고 이런 책 내가 써야 되는데 한편 너무 안타까웠어요. 지금도 푸르미닷컴 가면 이 엄마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새끼 강사도 막 생산되고 막. 제 강의 듣는 엄마들 중에 푸르미닷컴 대구 지부장 이런 엄마들 여러 명 있어요. 처음에는 저한테 와서 막 공격하더라고. 강의 끝나고 나면 공격적 질문 막 하고요. 생각이 달라가지고. 그리고 초기에는 막 논쟁도 하고 이랬어요. 그렇게 막 질식할 것 같은 그런 책을 아이 주변에 두면 안 되고요. 정말 한 권 한 권 잘 만들어진 단행본을 아이들 손 닿는 곳에 늘 두어가지고 아이들이 정말 책을 이렇게 좋아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을 저학년 때 해야 돼요. 특히 요즘 학교 도서실 가면 좋은 책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옛날하고 다르더라고요. 제가 아이 키울 때는 도서관에 책 가지고 오라고 해. 집에서 남는 책. 그러면 우리는 막 버리는 책 다 주잖아요. 그거 모은 게 학교 도서관이었어. 요즘 이제 인식이 달라지고 예산이 좀 투여되고 이래가지고 물론 아직도 학교 도서관에 가도 전집 쓸데없는 거 많이 있지만 그래도 좋은 책들 많이 들어있어요. 그걸 잘 가려서 아이들이 읽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게 좋죠. 실제로 어떤 엄마는 옛날에 신문에 난 어떤 엄마는 애 셋을 키우는데 학교에 딱 들어가면서 목표가 이 학교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읽자 이렇게. 그러니까 2년 만에 다 읽었대. 그 애들 데리고 다 전학 갔잖아. 다음 학교. 그러니까 새 학교를 전학 다니면서 세 군데 있는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읽었대. 야, 그 엄마 진짜 존경스럽더라고. 저는 가급적이면 사서 읽기를 권하지만 사서 읽고 나서 나중에 되면 팔면 돼요. 좋은 어린이 책들은요 언제든지 반값 이상 받고 팔 수 있어요. 저는 뭐 자녀교육 강의를 해서 우리 집에 있는 책들 엄마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사갔어요. 심지어는 우리 어릴 때 공부했던 수학 문제집 다 빌려가가 안 갖고 오고 막. 이 우리 연구소에 책 읽고 있는 꼬마예요. 지금 초등학교 3학년. 얘는 초등학교 2학년. 이거 무슨 작품 같죠? 뭐 인위적으로 촬영한 게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여유만 주면 좋은 책이 있고 여유만 있으면 이렇게 자기들 알아서 책을 읽는 거죠. 그걸 몰래 찍은 거죠, 사실은. 이렇게 책을 좋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지금부터가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엄마들 생각을 좀 바꾸고 싶어서 제가 이런저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어떤 책이 좋은 책인지 엄마들 잘 모르잖아요. 답답하니까 전집 사는 거죠, 그냥. 우선 책을 좋아하게 하는 방법이 딱 뭐 많지 않고요. 4가지만 하시면 돼요. 우선 엄마들이 책 읽기의 중요성을 정말 절절하게 인식해야 돼요. 중요성은 다 알아요. 그러나 소비 패턴을 보면 책을 구입하는데 지불하는 가계 비용이 다 달라요. 엥겔 계수라고 들어봤죠? 그 가계 총 소비 중에서 음식비가 차지하는 비중, 이걸 엥겔 계수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뭐 이런 계수를 하나 만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문화비 뭐 이런 거 있죠. 가계 총 지출 가운데 도서구입비가 차지하는 비중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다 달라요. 정말 책이 중요하거든요.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하면요. 작년에 우리 애가 그 로스쿨 입문시험이라는 시험을 쳤어요. 로스쿨 알죠? 명문대 법대가 없어지고 이제 그 법률가들을 양성하는 그 전문대학원을 로스쿨이라고 불러요.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이제 로스쿨 입문시험이라는 걸 쳐서 거기가 그 점수하고 아이가 대학 다니면서 관리한 학점하고 그 다음에 뭐 공인 외국어 성적하고 이런 걸 가지고
뭐 기타 면접도 보지만 이제 로스쿨을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문과에서 가장 우수한 애들 중에 다른 길을 가지 않은 아이들은 로스쿨 대부분 많이 도전하겠죠. 작년에 로스쿨 입문시험을 8월달에 쳤는데 우리 애는 로스쿨 가려고 생각도 안 해요. 관심도 없어요. 근데 아빠가 하도 로스쿨 계산하니까 우리 그냥 지나가는 길에 시험 한번 쳐봤대. 7,500명이 시험을 쳤어요. 대학교 4학년 애들이. 로스쿨 정원이 우리나라에 2,000명인가 이래요. 7,500명이 시험을 쳤는데 두 과목을 쳐요. 하나는 언어 이해라는 과목, 35문제. 다른 하나는 논리 추론이라는 문제. 논리 추론이라는 과목, 35문제. 70문제를 가지고 몇 시간 동안 시험을 친 거예요. 작년 여름에 우리가 그 시험을, 우리는 몰랐는데 시험을 치고 나서 일요일 날 내가 교회에 앉아있는데 우리 애한테 카톡이 왔어요. 아빠 나 오늘 로스쿨 입문시험 쳤어. 그래 뭐 웬일이고 어떻게 놓고 하니까 너무 쉽대 이렇게 하는 거야. 원래 공부 못한 애들이 시험 치고 나면 쉽다 하잖아. 다 맞을 것 같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 근데 막상 선생님한테 성적 받아보면 그게 아니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진짜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나온 그 화면을 시험 결과 화면을 캡처한데 보니까 보통 예를 들어서 경북대학교 로스쿨 가려면요 100점에서 110점 사이면 가. 경북대학교 로스쿨. 근데 우리는 얼마 받은 줄 알아요? 137점을 받았어요. 7,500명 중에 120등을 했어요. 근데 안 간대. 지금 로스쿨 안 가고 뭐 글로벌 뭐 투자회사 뭐 컨설팅 회사 들어가겠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하고 시대가 다르니까 뭐 그죠? 우리는 뭐 옛날부터 판검사하고 뭐 의사하면 다 요즘 애들 안 그래요. 그래서 뭐 쟤는 영국계 무슨 컨설팅 회사 들어가겠다고 지금 그것도 일본 법인에 들어가겠다고 지금 일본어 공부를 또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 근데 이 로스쿨 시험 치는데 애가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지금 이게 중요한데 아빠가 어릴 때 내한테 그렇게 좋은 어린이책을 읽게 한 것이 이렇게 위력 있는 줄 몰랐다 이거 한 거야. 우리는 20살 이후로는 책 안 읽었거든. 군대 갔다 오고 뭐 놀러 다니고 홍대 근처 클럽 다니고요. 아 진짜로. 이제 공부는 요즘 좀 해요. 이제 그 글로벌 기업 취직하려고 이제 지가 스스로 하는 공부는 지금 25, 26에 와서 처음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20살 이후로는 공부 책 읽기 하나도 안 했어요. 거의 안 했죠. 물론 뭐 인터넷에서 서핑하고 검색은 하겠지만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입시하느라고 못했을 거 아니에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읽은 책 읽기라 그게요. 지금도 영향을 미친다니까. 언어 이해 과목에서 35문제 중에 33문제를 맞았어. 논리 추론은 그보다는 좀 못한데 100분위는 그보다 더 높아. 35문제 중에 29문제를 맞았는데 100분위는 0.0 몇 %예요. 책 읽기를 하게 되면 논리적 사고력도 늘죠. 이거에다가 수학 영역의 일부분이 이제 추론 영역인데 이거하고 결합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책 읽기가 평생 간다.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간단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근데 뭣도 모르고 뭐 얻어서 시시한 학습지하고 뭐 이러면서 애들 실력이 늘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아이들의 그 장기적인 이 마라톤 같은 인생에서 그 아이들 그릇의 크기를 넓혀주는 작업이 책 읽기다.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거 다 끊고요.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시간. 엄마들 이것저것 하는 중간에 책 읽기 1시간 해라. 이렇게 해요. 그건 책 읽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전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스킵해요, 스킵. 건너뛰며 읽기. 대충 읽기. 이걸 스킵이라고 하죠. 왜? 방금 어떤 뭐 수업이 끝났어? 좀 있으면 또 피아노 가야 돼? 그 사이에 1시간 남았어. 책 읽기는요, 집중이 잘 안 되거든요. 게임하고 달라요. 게임은 시작하자마자 재밌거든. 근데 책 읽기는요, 도입부를 지나가야 돼. 여러분들 고전이라고 하는 책 한번 읽어봐요. 지겹다니까? 예를 들면 누구지? 러시아 유명한 작가 누구의 뭐 예를 들어 책을 읽는다고 쳐요. 저는 까미 이방인이라는 책을 읽을 때 이랬는데, 아우, 들어가는데 재미가 하나도 없어. 막 지겨워 죽겠어. 문화도 다르고, 뭐, 표현도 다르고, 번역도 개파이고, 그런 거 있죠, 왜? 러시아 작가 톨스토이 작품 예를 들어서 읽는다고 쳐요. 그러면 시작할 때 한참 걸린다니까. 재미를 느끼기까지. 근데 애들이 책 읽기를 하는데, 1시간 읽으라 하면서 바로 재밌어가지고 막 읽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책 읽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다른 쓸데없는 것들 다 쓸어 담고 정리하고, 아이들이 탱자탱자 놀면서 할 일이 없도록 심심하게 만들어야 돼. 그리고 집에 좋은 책이 있고, 이러면 책에 손이 가죠. 이렇게 해야 책을 좋아하게 돼요. 그래서 지가 여유를 가지고 넉넉하게 읽다가 어느 날 재미를 느낀다. 아니면
감동을 받았다. 우리 초2 때인가 초2 때 책을 읽다 울더라고. 애들은 막 슬퍼가지고 안 읽으려고 하고 이래요. 대표적인 슬픈 이야기들 읽으면서 울잖아요. 좀 이따 소개하겠지만 초학이 3학년 학급에서 일어난 어떤 슬픈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 있어요. 내 짝꿍 처형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읽다가 애가 울더라고. 저도 읽어주다 울고요. 저는 매번 우리 연구소 아이들한테 제가 이 책 같은 거 직접 읽어주는데 읽어주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때 막 그죠? 울컥해가지고 막 꼭 어릴 때 내 이야기 같아가지고 제가 엄마 떠나서 친척집 얹혀 살면서 막 꾀죄죄하고 남루하게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거든요. 이 영대라는 아이가 꼭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 없이 이렇게 사는 아이인데 갑자기 서울로 전화가 와가지고 정말 어려움을 겪는 이런 이야기 읽으면서 애가 울더라고. 감동을 받은 거죠. 그러면 애들이 책 맛을 아는 거라 이제. 아니면 외국 책도 읽다가요. 외국의 재밌는 책들, 애들이 정말 좋아하는 책들 가운데 대표적인 거. 예를 들어서 찰리와 초콜릿 공장 이런 책도 있어요. 이런 거 너무 신나거든. 환상적이죠. 아이들 상상해서 항상 모든 것이 과자로 되어 있으면 이런 거죠. 우리 엄마들은 모든 것이 현찰로 되어 있으면 이런 것처럼. 그 찰리와 초콜릿 공장은 실제로 초콜릿 공장이 모든 것이 초콜릿으로 되어 있는 거야. 거기에 찰리, 정말 어렵게 사는 영국의 어떤 꼬마가, 그죠? 우연한 기회에 초콜릿을 사 먹다가, 그죠? 이 초콜릿 공장의 마케팅에 딱 걸려가서 전 세계에 딱 4장밖에 없는 초콜릿 공장 초대권을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그죠? 막, 그 초콜릿 공장을 가게 되는 그런 막 이야기인데 너무 재밌어요. 그 재미를 느끼거나 감동을 느끼거나, 이거 둘 중에 하나는 해야 애들이 책을 좋아하게 돼요. 좋은 어린이책이 가능하면 형편에 따라서 하면 되지만, 그죠? 가능하면 사교육 하나 하는 거 줄이면 책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저학년이죠, 저학년. 저학년이 특히 유의해야 될 게 뭔가 하면요, 책을 엄마들이 읽어줘요. 많은 분들이 아이들이 이제 한글도 알고 하니까 네가 읽어 하거든. 귀찮고 목 아프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한글을 안다고 책을 유창하게 읽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머니들이 영어 알파벳 다 알지만 영어책 못 읽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냥 읽으면 떠듬 읽고 뭐 이러죠. 좀 유창하게 읽어도 내용 파악이 잘 안 돼요. 의미 전달은 더 안 되고. 그래서 전문가들이 다 한결같이 하는 말이 책 읽어주기가 그 아이의 책 읽기를 좌우한다. 특히 저학년 때는 수학도요, 틀리는 거 보면 다 어느 능력이 부족해서 틀려요. 수학 문제 자체가 어려운 경우 잘 없고요. 무슨 말인지 말귀를 못 알아들어가 틀린다니까. 보기에서 꼴라라 하면 보기가 뭔지를 몰라. 돋보기인가 하고 뭐. 다음 중에서 고르시오 하면 다음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니까. 네이버하고 그건가 하고 뭐 하고. 수학 문제 다 이래요. 그러니까 진짜로 애들이 어려워하는 건요, 어느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의 수업을 아이들이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잘 이해를 하거든. 근데 듣기 능력이 언제 향상돼요? 어른들이 많이 읽어줘야 듣기 능력이 향상돼요. 그래서 엄마들이 애기들 어릴 때 책을 많이 읽어줘야 돼요. 언제까지? 엄마 너무 느려, 내가 읽을게, 이럴 때까지. 그때 되면 엄마가 읽어주는 거 듣는 것보다 지가 눈으로 읽는 게 훨씬 빠르다는 생각이 들죠. 그럼 엄마 읽어주는 게 답답해가지고 책을 뺏어가요. 자, 그때까지는 엄마들이 읽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가끔은 학년이 높아져도 가끔은 엄마가 읽어주는 게 좋아요. 왜? 엄마의 마음을 거기 담아서. 책 안 읽을 때는 엄마들이 다 고함 지르잖아. 막 지적하고 뭐 이래 했나 안 했나 개사코 뭐. 그러니까 책 읽을 때는 그래 못하거든. 그때 따뜻하게 우리 마음을 담아서 아이들에게 전하는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아이들과 소통하고 우리가 아이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이 마음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시기 맞아요? 네. 저거밖에 안 됐어요. 시계 어디 갔노? 저거 맞죠? 네. 아니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것 같아서 엄마들 자꾸 떠들고 이래가지고 내가 가려고 빨리. 자,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은데 책을 읽어주는 게 좋다. 그러니까 아빠의 도움을 받든지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책을 읽어줘서 아이들이 듣기 능력이 향상돼야 저학년 때 학교에서 잘해요. 발표도 잘하고 그런 건 이제 듣기에 따라 달렸어. 이건 제 견해일 뿐만 아니라 옛날에 KBS 다큐멘터리 교육 10부작인가? 학교란 무엇인가?
다큐멘터리 특집을 한 적이 있어요. 10부작. 지금도 인터넷에 가면 아주 유명한 다큐멘터리 돌아다니고 있는데, 거기 보면 한 다큐멘터리가 7번인가 보면 제목이 이거예요. 책 읽어주기가 책 읽기를 좌우한다. 그리고 왜 그런가에 대해서 아주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자, 이제 제가 말씀드렸어요. 책 읽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엄마들이 절절히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책을 읽을 여유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좋은 책이 있어야 되죠. 좋은 어린이 책을 아이 주변에 많이 두는 것이 좋다. 부지런하게 빌려보셔도 되고요. 우리 동네 가면 달서 어린이 도서관이 있어가지고, 저는 상인동 살거든요. 우리 집 바로 옆에, 제가 상인 화성파크 드림 사는데 바로 옆에 달서 어린이 도서관이 있어요. 다 은행 대출이에요. 자, 좋은 어린이 책을 고르는데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니까 동네 언니한테 물어보면 안 돼. 동네 언니 아는 언니 없어요. 가면 다 웅진 뭐 사락한다니까. 뭐 어디 교원에서 나온 사회탐구 사락하고 다 지식책 사락해요. 지식책 읽기면 안 돼.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무조건 지식책보다는 무슨 책? 동화책. 원래 모든 인문학 읽기의 첫 출발은요, 인생 이야기잖아요. 사람 이야기예요, 사람 이야기. 삶 이야기. 그러니까 아이들도 자기 이야기, 이런 걸 좋아하는 거라. 엄마들이 아까 누구? 송혜교 좋아하듯이. 꼭 지가 송혜교 같잖아, 그거 보다 보면. 그러니까 거기에 감정이입이 되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아이들도 자기 이야기 같아야 읽는다고요. 지식 이야기 지겨워서 못 읽어요. 어떤 애들은 뭐 지식 좋아하는 애들 있긴 해요, 가끔. 진짜 전집 많이 읽은 꼬마 내가 잠순에서 한 만났는데, 저하고 같이 어떤 펜션에 놀러 갔는데, 저를 따라간 잠순의 꼬마들하고 저하고 축구 경기를 했어요. 골대도 없는 데서 그냥 간단한 돌로 이렇게 골대 만들어 놓고, 거기서 7살짜리가 골키퍼를 했어. 제 상대편이 돼가지고. 제가 몰고 가지고 이 꼬마하고 1대1이 됐어요. 그러니까 애가 하는 말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그 골키퍼 하면서 제가 이제 앞으로 몰고 오니까, 와, 간이 이자까지 떨어지려고 한다, 이렇게 하더라고. 쓸개 옆에 붙은 이자 알아요, 이자? 이 지식책을 얼마나 많이 읽어가지고 7살짜리가 간이 이자까지 떨어지려고 하는 거야. 왜 우리 말로 하면 간이 철렁한다, 뭐 놀란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말을 간이 이자까지 떨어져. 이게 지식 중심의 책 읽기의 대표적인 거예요. 엄마도 이거 좋아하지. 아이고, 지식은요, 요즘은 네이버에 물어보면 다 나와. 옛날처럼 지식을 많이 외우는 건요, 아주 학력고사 시대의 천재들이죠. 요즘은요, 지식은 공개되어 있어요. 그 공개된 지식을 어떻게 재가공하는가, 창의적으로 재해석하는가,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많이 주입하는 것은 요즘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인문학적 책 읽기를 많이 해야 돼요. 저학년 때는. 왜냐하면 어릴 때는 우뇌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죠. 창의성, 직관력 이런 게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이때 그런 책 읽기를 많이 해야 되죠. 그리고 고학년 중학교 되면 논리적 사고, 이성적 사고를 하게 돼요. 어떤 책이 좋은 책인가 하면, 우선 이거 뭐고 인터넷 용어로 하면 닥치고 닥치고 제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뭐 이런저런 뭐 많이 말씀을 드렸겠지만, 자, 우선 많은 사람들이 꾸준히 찾는 책, 스테디셀러라고 하죠. 어린이 책의 스테디셀러. 안 보여요? 자, 우리 책 2권, 서양 책 2권을 가지고 나왔어요. 자, 이런 책들은 그냥 알라딘, 예스24 이런 데 검색하면 다 나오죠. 요즘 책 고르기 사실 쉬워요. 강아지똥, 그림책을 전부 다 엄마들 유아들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림책이 오히려 훨씬 더 의미심장하고 이러니까. 이거 봤어요? 자, 강아지똥은요, 우리나라 그림책 가운데는 벌써 발간된 지 수십 년 지났죠. 안동 출신의 지금 돌아가신 권유현 선생님이 만든 그림책인데, 이건 뭐 전설적인 그림책이죠.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아이들도 소중하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그걸 강아지똥을 예로 들었어. 강아지똥 같이 천하고
남들이 무시하고 피해가는 그런 강아지 똥도 심지어는 민들레 꽃을 피우는데 너무 소중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이는데 아주 좋은 그림책이에요. 자, 이런 것들은 그림책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저는 지금 우리 연구소에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하고도 그림책 가지고 책 수업을 해요. 아이들 어린이를 위한 인문학 수업 해가지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하는 수업인데 거기 가면 6학년들도 그림책 가지고 간다니까. 자, 이건 이제 오래된 원로 작가의 강아지똥 권영 선생님 작품이라면 이건 이제 좀 최근 작품이죠. 베키나라는 여자. 이거 한솔수북에서 나왔어요. 이 뉴욕에서 유학 갔다 온 유명한 분이죠. 이분은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독특하게 이 뭐지? 하여튼 이상한 뭐 클레이 이런 걸로 뭐 작품을 만들어서 그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그림책의 배경이 전부 그 자기 작품 사진을 배경으로 하는 거죠. 거기다가 회사에 출근한 아빠를 이제 이 그림책에 끌어들여 가지고 아주 드물게 그저 가족 간의 소통 또 아이들의 상상력 이런 걸 자극하는 구름빵. 이것도 100만 부 이상 팔렸죠. 제가 소개하는 요 두 권은요 100만 부 이상 팔린 그림책. 이건 이제 서양 그림책이에요. 언제까지 너를 사랑해. 로버트 먼치 맞나? 뭐야 잘 안 보이네. 자, 이거는 뭐야? 자, 이거는 너는 특별하단다. 이거는요 미국의 유명한 목사 맥스 루카이도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아이들에게 정말 이렇게 물론 기독교적 색채가 좀 있긴 하지만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그림책이죠. 세상에 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잿빛 전표 아니면 금빛 별표를 붙여요. 그죠? 잘했다 잘못했다 전부 이렇게 평가하죠. 그런데 그것에 시달리는 아이들에게 이제 전혀 그렇지 않은 우리가 아이들을 보고 아이들의 성과나 이런 걸 보고 아이들을 격려하는 게 아니라 너는 존재만으로도 소중하단다 이렇게 말해주는 아주 수천만 부 팔린 책이에요. 이 책도 그렇고요. 이 책을 가지고 제가 옛날에 제가 이 책 한 권을 가지고 초등학교 가서 책 엄마들한테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언제까지 너를 사랑해. 제가 한 권만 가지고도 지금 이제 제가 오늘은 종합적이고 개괄적으로 엄마들한테 책을 소개하는 시간이지만 이런 책 한 권을 가지고도요 엄마들하고 저하고 같이 울면서 이렇게 1시간 수업을 할 수 있어요. 이건 세계적인 그림책들이죠. 자, 이런 게 스테디셀러라고요. 스테디셀러를 사시면 되죠. 알라딘 예스24 가서 예를 들어서 강아지똥을 검색하시면 요즘은 강아지똥과 관련된 비슷한 수준의 책들이 쫙 보이죠. 이런 식으로 따라가면 링크를 따라가면 좋은 책을 몰라서 구입 안 한다. 이제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왼쪽 섹션에 가면요 목록별로 정리도 참 잘 돼 있어요. 사실은 책이 중요하지 않아서 엄마들이 인식이 낮아서 책을 못 구하는 거지 좋은 의책이 어떤 건지 몰라서 못 구하는데 이건 말이 안 돼요. 저학년 같으면 얼마든지 그림책 시작하면 그림책 글밥 있는 책 필요 없어요. 물론 그림책 중에도 글밥 많은 책도 있지만 그리고 본전 생각하면 안 되고 그림책 금방 5분 하면 읽잖아요. 10분 하면 읽어. 본전 생각나서 못 사죠. 극하니까 이게 아직 책 읽기 중요성을 모른다는 거라. 거기서 본전 생각이 난다는 말은 일단 사놓고 봐야 돼. 사놓고. 그리고 나중에 제가 반값받고 다 팔아드릴 테니까. 진짜로요. 지금 우리 연구소에 보면 약 10,000몇천 권의 책이 있어요. 조그만 공간인데 전부 제가 기증받은 거예요. 옛날에 저하고 같이 잠수내서 활동했던 분들 아니면 제 강의를 듣고 좋은 책을 아낌없이 샀던 분들이 아이들 다 키우고 지금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고 나서 제가 연구소를 만든다고 하니까 강의할 공간을 만든다고 하니까 엄마들이 다 기증했어요. 기증해서 학습적인 거 다 버리고요. 전집 다 버리고 이런데도 10,000몇천 권이 남았어요. 영어책만 해도 한 4,000~5,000 권 있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안 팔리면 저한테 기증해도 되고 아니면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동생들 아이를 키우는 후배들한테 하면 반값에 사라 그러면 다 사요. 자, 스테디셀러 고르시면 되고요. 아까 그림책보다는 조금 수준이 있는 이제 초등학교 한 3, 4학년쯤 되는 아이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책이 나쁜 어린이표. 이건 웅진에서 나왔죠. 웅진 맞나? 황선미라는 작가예요. 황선미라는 작가는 마당 올라온 남탁으로도 유명하죠.
제 또래의 작가인데 우리나라 중견 이 좋은 어린이책을 만든 중견 작가 트로이카 세 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에요. 네? 나쁜 어린이표. 그 사진을 너무 작은 걸 가져왔나? 잘 안 보여요? 네. 요건요, 요건 내 짝꿍체인데, 이건 최인선이라는 황선미하고 또래의 작가인데,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일어나는 감동적인 소통을 그린 출판사는 재미마주라는 출판사예요. 이런 책도 아주 얇아요. 그림책에서 글줄책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어린이 문고. 그래서 아이들이 그림책 같기도 하고 글줄책 같기도 한 이런 책이라서 아이들이 참 좋아하죠. 나쁜 어린이표도 활자가 굉장히 커요. 책은 약간 두께가 있는데 그래도 활자가 커서 한 3, 4학년이 읽기에 적당한 그런 책이에요. 자, 이번에도 우리말 책 2권하고 서양 책 2권을 가지고 왔어요. 이건 뭔가 하면 예, 늑대가 들려주는 아기돼지 삼형제 이런 제목이.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는 다 알죠? 나쁜 놈 늑대가 와가지고 뭐 이건데 이건 반대로 늑대 입장에서 쓴 아기돼지 삼형제. 그게 정말 창의적인 책이에요. 존 세스카라는 분이 쓴 그림책인데 늑대 입장에서 우연히 뭐 자기가 재채기를 했는데 돼지집이 날아가고 거기에 뭐 돼지 통조림이 하나 있더라 뭐 이런 식으로. 자, 이쪽에 있는 책은요, 종이봉지 공주라고. 우리가 공주하면 분홍빛 드레스, 이쁜 왕관, 이런 것만 생각하죠. 여기에 등장하는 공주는요, 종이로 남루한 옷을 해입은 공주예요. 악당에게 잡혀갔는데, 용에게 잡혀갔나? 근데 왕자가 공주를 구하러 오잖아요. 아, 공주가 왕자를 구하러 가는구나. 거꾸로다. 자,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거 하는 거면 전통적인 공주관에 대한 도전. 여성성, 이 페미니즘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공주가 종이로 만든 남루한 옷을 입고 가가지고 왕자를 구해줘요. 전통적으로는 전부 왕자가 공주를 구하는 거죠. 구해주는데 이놈의 왕자가 지가 구해주니까 공주가 안 이쁘거든. 옷도 안 이쁘고 뭐. 그래가지고 공주가 오히려 왕자를 차버리는 이런 통쾌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자아이들이 이런 책 읽어야 되죠. 이거 유명한 그림책이에요. 이 세계적인 그림책들인데 제가 지금 한 권 한 권을 다 소개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만 가지고 와서 어머니께 소개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스테드셀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잘 모르겠으면, 책을 보는데 잘 모르겠으면 일단 그림책부터, 저 학년 같으면 그림책이 충분하다고 했어요. 좋은 그림책부터 사면 되는데 어떻게 사는가 하면 상 받은 그림책 사면 돼요. 잘 모르겠으면 상 받은 그림책. 자, 제일 그림책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상이 칼 데콧 상이에요. 칼 데콧이란 19세기 영국에서 활동했던 그림책 작가 칼 데콧인데, 이분을 기려서 미국에서, 미국 도서관협회에서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가장 괜찮은 그림책에게 수여하는 상이 칼 데콧 메달. 그 메달을 받지 못한 아슬아슬하게 후보작이 됐던 몇 권의 그림책에게는 칼 데콧 아너라는 명예를 주죠. 그래서 칼 데콧 메달이든지 칼 데콧 아너 하면 이제 좋은 평가를 받고, 이게 오래되면 고전이 되는 거예요. 벌써 이 상이 시작된 지 거의 100년 가까이 돼 가니까 칼 데콧 메달을 받은 유수한 그림책, 우리나라에 지금 한 160권 정도 번역돼 들어와 있어요. 그런 책들 사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자, 위니를 찾아서, 이건요 올해 칼 데콧 대상을 받은, 칼 데콧 메달을 받은 2016년 판이에요. 위니를 찾아서 뭔가 하면 어머니들 다 아실 텐데, 유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 중에 위니 더 푸라는 그림책 있죠. 곰돌이 푸라고 알아요? 위니 더 푸의 그죠? 스토리가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이 이야기에서 나온 거예요. 위니 더 푸의 저자가, 그죠? 자기 증조 할아버지가 군인인데 군대에서 우연하게 곰을 한 마리 샀어. 그 곰의 이름이 위니 더 푸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증손녀가 자기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캐릭터를 만들어낸 게 위니 더 푸죠. 그래서 위니 더 푸의 그 원작인 위니를 처음 이렇게 만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죠. 옛 이야기처럼 들려주는 유명한 창작과 비평 창비에서 나온 올해 따끈따끈한 그림책이에요. 위니 더 푸 2016년 칼 데콧 메달을 받은 책. 이건 좀 비싸요. 15,000원. 왜냐하면 뒤에 영어 원본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가지신 분들은 이 책 뒤에 보면요. 어떤 어플을 다운받아서 깔면 어플이 이 책을 읽어줘요. 한글로도 읽어주고 영어로도 읽어주고. 그래서 엄마표 영어를 하기도 도움이 되는 창비 미디어에서 처음 만든 책이죠. 그래서 비싸요. 15,000원. 보통 그림책 하나 10,000원밖에 안 하는데 이거는 뭐 그래도 이런 책은요 소장용이에요. 소장용 사실. 자, 비클의 몸 이건 저도 아직 못 읽었는데 지금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있어요. 이건 2015년 칼데콘 메달. 이거 뭐예요? 누구예요? I have a dream. 이 유명한 연설을 한 미국의 대표적인 흑인 인권 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예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한 연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I have a dream이라는 암살당했죠 나중에. 이분의 일생을 그린 그림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책이라고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 이게 칼데콘 메달을 받은 이제 이것도요. 이것도 칼데콘 메달을 최근에 2000년대 들어서 받은 책인데 이건 네모자가 아니야. 이게 누구더라? 존 글라센인가? 하는 이 유명한 분이 아주 재밌게 위트 있게 그리는 그림책. 이건 글자가 얼마 없어요. 근데 그림 자체가 우리에게 많은 말을 하죠. 재미있게 하고 막. 이거 유명한 책이에요. 헨리의 자유상자. 이건 미국의 한 흑인 꼬마가 노예로 있다가 상자에 숨어서 탈출해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죠. 그 차별 이런 데 대한 우리 아이들에게 아주 의미 있는 어떤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거예요. 차별에 관한 이야기 이런 걸. 그냥 그림책이라고 그냥 뭐 아주 뭐 이렇게 소박하고 유아틱한 그런 게 아니라는 점. 자, 소리나는 물감상자. 이건 뭔가 하면요. 유명한 추상파 화가 칸딘스키라고 있어요. 칸딘스키가 어린 시절에 겪었던 이야기를 다룬. 그래서 그 어떤 어린 시절 영향 때문에 그 유명한 추상파 맞나? 추상파 화가로 자라게 되는 이런 이야기죠. 칸딘스키의 어린 시절 이야기. 이게 소리나는 물감상자이고 칼데코상을 받은 책들이에요. 자, 에너벨과 신기한 털실. 아빠 더 읽어주세요. 내가 만난 꿈의 지도. 이건 누구더라? 내가 만난 꿈의 지도. 이건요. 아이고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선물 이반 슐레비치인가? 이반 슐레비치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그림책 작가로 세계적인 분인데 이분이 자기 어린 시절에 정말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었는데 아빠가 먹을 빵을 안 사오고 자기한테 지도를 한 장 사왔대. 그래가지고 지도를 보면서 아빠가 자기 아이에게 꿈을 키워줬다는 이야기예요. 그 영향으로 이 아이가 잘 자라서 세계적인 유명한 그림책 작가가 됐죠. 자, 여기쯤 되면 엄마들이 접했을 만한 그림책이 한 권쯤은 나와야 되는데, 이제. 소피가 화나면, 정말 화나면. 이런 책은 이제 학교 도서관점에는 있을 만한 그림책이요. 이게 이제 그 칼데코상을 받은 지 좀 오래됐으니까. 이것도 유명한 올리비아, 돼지 올리비아 시리즈의 기초가 시작이 되는 올리비아 알아요? 네. 돼지 올리비아 이야기의 처음 시작인가 이래요. 그래서 이 작품으로 칼데코상을 받고 그 다음 올리비아 시리즈를 계속 만들어냈다고 하죠. 모 웰름스의 내 토끼 어딨어. 이것도 2000년대 작품 아주 재밌죠. 이런 그림책들은 정말 그림의 수준도 높고요. 질도 좋고 집에 소장할 만한 이런 그림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면 칼데코상을 따라가면 알라딘들 하면 칼데코상만 따로 모아놨어요. 예스 이지다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주제를 보다가 우리 아이에게 적절한 책을 사면서 이렇게 시야나 안목을 넓혀가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칼데코상 이야기를 했는데 칼데코상은 철저하게 미국에서 발간된 또는 미국에 거주하는 작가가 쓴 작품에게 주는 상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게이트 그린어웨이라고 이분도 칼데코가 마찬가지로 19세기 영국에서 활동한 작가인데 영국에서 가장 우수한 그림책들에게 해마다 주어지는 상이 게이트 그린어웨이 상이죠.
아까 칼데코상을 받았다는 이건 내 모자야 아니야. 이거는요 영국에서 이 상도 받았어요. 그리고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 블랙독이라고. 자, 개가 한 마리 집 바깥에 나타나요. 그런데 아빠, 엄마, 형, 누나 차례대로 이 개의 크기에 놀래가지고 전부 막 문을 닫고 난리가 나요. 근데 그 집에 막내 꼬마가 하나 있어. 4살짜리. 걔가요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지고 개하고 노는 거라. 그래가지고 막 개를 따라다니고 온 동네 놀다가 나중에는 개가 아기를 따라서 집으로 들어와요.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인데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예요. 두려움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무엇 때문에 무엇에서 기인하는가? 이걸 아주 풍자적으로. 4살짜리 아이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오히려 두려워하는 이 검은 개 이야기, 블랙독. 이건요, 어니스트 셰클턴이라는 영국이 가장 자랑하는 남극 탐험가죠. 남극 탐험하면요, 우리는 아문센밖에 몰라요. 아문센하고 또 한 명 더 있죠. 아문센이 남극을 발견하고 몇십 일 후에 또 다른 탐험가가 남극을 정복했대. 그래가지고 이 두 분이 유명한데, 이 어니스트 셰클턴이라는 분은 남극 탐험을 실패했는데 영국 여왕으로부터 기사 자기를 받았어요. 경이라는 자기를 받죠. 왜 그런가 하면 남극 탐험하러 갔다가 자기 탐험 성과에 급급해서 무리하지 않고 위험에 처해가지고 자기하고 함께 간 모든 자기 부하들을 다 살려서 데리고 돌아왔대. 남극 탐험을 포기했대. 역설적이죠. 남극 탐험을 포기한 남극 탐험가인데 여기 그림책 보니까요. 남극 탐험 준비 과정에서부터 그죠? 이걸 다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 사실 초등 저학년이 읽을 책은 아닌 거고 고학년들에게 훨씬 적합한 책 같아서 제가 이거 가지고 우리 6학년들 수업 한번 해보려고 지금 주문해 놓고 있어요. 자, 여긴 좀 엄마들이 낯익은 거 있을 만하죠. 이거 난 토마토 절대 안 먹어. 이건 좀 많이 알려졌고 유명한 이게 게이트 그린 어웨이상을 받은 거죠. 고릴라도 유명하고 앤서니 브라운이라고 영국이 난 대표적인 그림책 작가 중에 한 분이죠. 자, 그날 어둠이 찾아왔어. 이것도 어둠에 대한 아이들의 그 태도, 극복 과정 이런 걸 그린 책이에요. 어둠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잖아요. 불 꺼진 거 이런 걸 애들 두려워하는데 사실 어둠의 정체를 알고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아주 재밌는 그림책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날 어둠이 찾아왔어. 자, 방금 말씀드린 것은 게이트 그린웨이 상을 받은 그림책이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상으로 구분하지만 사실은 나가보면요. 도서관에 가면 다 있어요. 이런 책들이. 최신간 말고는 워낙 유명하고 세계적인 책들이라서 그렇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라가치상이라고 있어요. 이탈리아 볼로나에서 열리는 해마다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국제아동도서전. 조금 전에 그 둘은 칼데코스 미국, 게이트 그린웨이는 영국이라고 있어요. 이번에는 전 세계 그림책을 대상으로 하는 라가치상이라고 있어요. 자, 라가치상을 받은 우리나라 작품 셋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거짓말 같은 이야기. 그리고 마법에 걸린 병. 이런 그림책들. 라가치상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픽션 부분, 논픽션 부분 뭐 이렇게 시상이 나눠지는데 일러스트가 굉장히 창의적인 이런 그림책에도 주어져요. 마법에 걸린 병 이런 그림책을 보면 일러스트가 진짜 정말 끝내줘요. 자, 거짓말 같은 이야기는 논픽션 부분. 세계의 어린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그죠? 세계 7개, 8개 나라의 어린이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그림책이에요. 거짓말 같은 이야기. 정말로요, 어떤 나라 가니까, 인도에 가니까, 아주 어린 아이들이 하루에 10몇 시간씩 노동을 하고 있어. 먹고 살기 위해서. 뭐 이런 거. 정말 거짓말 같은 세계 각국 어린이들이 이야기를 그려주고 있어. 팥죽 할멈과 호랑이, 이건 뭐 다 아시죠? 이건 이제 새롭게 각색한 그림책으로 만들어서 라가치상을 받았어. 이건 이제 외국 그림책인데 알록달록 오케스트라. 오케스트라는 여러 악기들로 구성된다 이거죠. 우리가 사는 사회도 우리 아이들이 그죠? 처해 있는 환경 교실도 사실은 여러 아이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각자의 아이들이 각자 다른 독특한
음색을 내지만 그러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입장에서는 다 소중하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자, 이건 저도 아직 못 읽은 책인데, 텅 빈 냉장고, 이건 읽어봤어요. 어떤 아파트에 각각 다른 사람들이 사는데, 그죠? 제일 밑에 사는 사람이 퇴근하고 나서 뭘 해 먹으려고 하니까, 요리를 해 먹으려고 하니까 간장이 하나 없어. 요 위에 사람은 요리를 해 먹으려고 하는데 참기름이 없어. 예를 들면. 요 위에 사람은 또 뭐가 부족해가지고 서로 다 못 해 먹는 거라. 그래가지고 빌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2층으로. 그랬더니 2층 사람은 나도 뭐가 부족한데 하면서 3층으로, 4층으로, 5층으로 올라가서 각자가 가진 모든 재료들을 가지고 맨 꼭대기층에서 맛있는 음식을 해서 파티를 벌인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서로의 부족을 채우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사회생활이. 이걸 정말 재밌게 그렸어요. 아이고, 이런 책들은요, 저학년용은 아니고요. 의미심장하고 이래서 고학년들이 오히려 저하고 같이 수업을 할. 담, 이거 뭔가 하면요. 이거 우리나라 작가가 쓴 건데, 담이 주는 의미 이런 거죠. 우리 어릴 때는 왜 담이 낮았잖아요. 그래서 뭐 담장에 모여서 놀기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막 아파트가 들어서 이러면서 이제 칸막이가 막 생기고 이랬죠. 그래서 그 담이 주는 사회적 의미, 역할, 그 추억, 회상 이런 걸 하는. 자, 라가치상과, 라가치상 2년에 한 번씩 한다고 했어요. 라가치상과 경연으로 하는 게 뭔가 하면, 덴마크가 나온 위대한 동화작가 안데르센을 기념해서 주는 국제 안데르센상이 있어요. 이건 라가치상과 경연으로 해요, 일부러. 여기도 유명한 그림책도 있죠. 괴물들이 사는 나라. 이 정도는 뭐 유화 그림책으로 아주 유명한 모리스 샌닥인가? 외다리 병정의 몸. 이거 유명하죠.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건 이 로마 카톨릭이 지배하던 중세 천동설을 주장하던 지동설 뭐지? 지금 뭐가 돌고 있죠? 지구가 돌고 있잖아. 로마 카톨릭 시대에 그 아주 지배적인 교리가 뭐였는가 하면 태양이 지구주위를 돈다. 천동설이죠. 거기에 반해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지동설 주장했다 처형당했어요.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야기. 그림책으로는 아주 드물게 과학자를 다룬 그림책이죠. 이건 내가 뭔지 모르겠네. 난 곰인체로 있고 싶은데. 이거는 자연 파괴를 다루고 있어요. 곰이 겨울잠을 산속에 숨어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막 산에 막 불도저하고 이런 게 돌아가지고 산을 파괴하고 이래가지고 곰이 겨울잠을 깬다는 이런 이야기인데요. 자연 파괴가 주는 뭐 이런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어요. 자, 안데르센상 중에 그림책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유명한 요 삐삐 롱스타킹, 이건 누구더라? 린드그린? 어네스트 린드그린이라는 유명한 덴마크 작가죠. 삐삐 다 알죠? 말괄량이 삐삐. 옛날에 우리 어릴 때 텔레비도 하고 이랬는데 그 삐삐 이야기의 원전이죠, 원전. 자, 이건 찰리와 초콜릿 공장, 마틸다. 이 두 권은 영국의 유명한 동화 작가 로알드 다르. 이건 세계적인 그림책이죠. 영화로도 다 만들어졌어요. 잠순의 영어 하게 되면요, 애들이 DVD 보기를 해야 되는데 가장 좋아하는 작품들이 이거죠, 이거. 마틸다는 교장선생님 골려주는, 악덕 교장선생님이 골려주는 이야기. 자, 안데르센상의 최초로 올해 2월 달에 신문 봤는데 제가 우리나라 작가 이 여자가 안데르센 후보에 노미네이트 됐대. 그러니까 오늘 4월 4일날 결과가 발표난대요. 우리나라 이분은 그림을 작업하는 사람이거든. 스토리는 외국 사람이고 그림을 작업한 사람인데 이름이 안 보이는데 이 여자 유명해요. 우리가 알만한 그림책 많이 그렸는데 지금 안데르센상에 한국인 최초로 후보로 올랐대. 오늘 신문에 날 거예요. 오늘 발표된대, 결과가. 잘 모르시면 이렇게 칼데콧, 게이트 그린어웨이, 라가치, 안데르센 이런 상들을 받은 책을 사시면 후회 없죠. 다 소장하고 있어도 아깝지 않고, 그죠? 옆집에서 놀러와도 자랑스러워 할 수 있어. 적어도 우리는 이런 수준의 책을 읽고 있다 하면서. 자,
자, 학년이 좀 높아지면 이제 뉴베리상이죠. 아까 칼데코상을 수여하는 미국 도서관협회에서 주는 뉴베리상이에요. 다른 건 다 몰라도 엄마들 이건 알아야 되죠. 뉴베리상 하면 샬롯의 거미줄. 우리나라에서 시공 주니어에서 지금 요게요, 이게 나온 지 따끈따끈한데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책인데 이게 무려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후로 100쇄를 출판했대요. 100쇄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한 번 500권인가 1000권을 찍죠, 출판할 때. 그걸 100번 거듭했다는 뜻이라. 그러니까 100쇄 기념 지금 이 장정이에요. 이 신간을 사시면 요 장정이죠. 샬롯의 거미줄. 이 돼지 샬롯하고, 거미 샬롯하고 돼지 윌번가? 요 둘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루면서, 하여튼 뭔가 이렇게 굉장히 재밌대. 저도 읽다 말았는데, 이거. 나는 말하기를 좋아하는 말더듬입니다. 이건 어떤 사람이 싫어해요. 자, 이번에는 국내로 돌아왔어. 외국 책만 맨날 읽고 있으면 안 되죠. 문화도 다르고 이러니까 외국 책은 굉장히 창의적이긴 하지만 좀, 그죠? 우리나라의 정서에 안 맞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좋은 책들. 자, 문학동네 하면 다 아시죠? 문학동네에서 따로 만든 브랜드가 문학동네 어린이에요. 그 문학동네 어린이 시리즈를 쭉 사시면 되는데, 다른 좋은 책들이 많지만 이 문학동네에서도 좋은 어린이책을 만들기 위해서 작가들을 발굴하죠. 그래서 문학동네 어린이상 해가지고. 자, 이 책과 논인집 이건 유명해요. 벌써 초등 고학년들이 읽는 역사책, 역사를 시대적 배경으로 깔고 조선 후기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던 시기 천주교 탄압 이야기를 다룬 이야기예요. 책과 논이는 집. 거짓말 학교. 요건 저학년용이에요. 애야 아무개야 그 시기 하는 거 이건 저학년용. 그리고 방학 탐구 생활. 시간 다 됐다. 자, 문학동네 다음에 창비. 창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어린이책 출판사죠. 가장 신뢰할 만한 출판사예요. 자, 창비에서 해마다 좋은 책들 많이 내고요. 창비 아동문고라고 해서 지금 300번 이상 나왔죠. 정말 주옥 같은 책이 많이 나왔고, 요즘은 저학년용 브랜드도 나오고요. 여기서도 이제 많은 책들 내는데 그 중에서 창비 어린이책, 좋은 어린이책 대상을 받은 책이 옛날에 이거 한 15년 전에 받은 책이 그 유명한 괭이부리말 아이들. 고학년용이에요. 괭이부리말이라는 어떤 달동네에서 일어나는 아이들의 성장 이야기죠. 기호 3번 안석봉, 이건 회장선거 나간 안석봉 이야기. 요즘 아이들 학기 초되면 막 선거하고 막 이러죠. 엄마 사용법. 이거 아주 기발해요. 엄마를 사와가지고 사용법을 익힌다는 이야기라. 그러면서 엄마의 소중함을 알아가겠죠. 안 읽어봐도 비디오지. 자, 과학자랑 놀자. 이건 우리나라 책으로서는 드물게, 우리나라는 좀 과학 저작이 약하거든요. 드물게 과학자랑 놀자라는 그죠? 좋은 책을 만들어. 이것도 한 10년 지난 책인데, 대상을 받았어. 자, 그 다음에 푸른 책들. 푸른 책들이라는 유명한 어린이책 출판사가 있어요. 표지들이 장정이 대부분 푸른색이야. 이 푸른 책들 출판사는요, 사장이 치과의사다 때려치우고 어린이책 만드는 일에 뛰어들었어요. 자기가 어린이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유명한 책들이 많고, 대표적으로 너도 하늘 말날이야, 유진과 유진 이런 책을 냈는데 초등학교 교과서에 많이 실리죠. 자, 푸른 책들에서 나온 재밌는 책들. 자, 비룡소 문학상이라고 있어요. 비룡소는 우리나라 굴지의 출판사인 민음사의 자회사예요. 어린이책 브랜드 자회사죠. 제가 우리 연구소 그림책들을 분류해보니까 비룡소 책이 제일 많더라고. 2번이 시공주니어예요. 그러니까 비룡소가 얼마나 많은 어린이책들을 출판하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질들도 다 좋고요. 그 비룡소에서 어린이 문학상을 제정해서 시상하고 있어요.
나중에 제가 어머니도 적는다고 바쁘시니까 적지 말고 나중에 제가 이걸 PPT를 우리 카페에 올려놓을게요. 제가 아니 제가 어젯밤에 이걸 만들었거든요. 오늘 새벽에 이 책 이야기 강의는 원래 이 학교가 처음이에요. 3월 말부터 강의를 시작했는데 3월 말에 두 학교는 수학 공부 이야기를 했어요. 책 이야기는 오늘 이 학교가 처음이라 가지고 부랴부랴 이제 PPT를 만든 거죠. 오늘 새벽까지. 그래서 미처 뭐 카페 올리거나 이럴 생각 못 했는데 어머니들 자꾸 적으시는 거 보니까 잠수네 책 보면 이쪽에 학년별로 이렇게 목록표가 나오는데 그거랑 똑같나요? 그거하고는 상관없죠. 잠순의 추천 책들은 모든 책을 망라하고 있어요. 잠순에서 경쟁적으로 아이들이 책을 읽히고 그걸 막 그 책벌레라는 프로그램인데 거기 막 기입해요. 그래가지고 몇 페이지 읽었다 하고 자랑하고 서로 경쟁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현상이 뭔가 하면 그냥 발간되는 모든 책도 애들이 다 올리는 거야. 그거 안 읽고도 올리고 막 이래요. 그걸 이제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목록을 만든 것이 잠순의 목록이에요. 그 잠순의 목록 중에서 영어 목록은 참고할 만하지만 우리말 책 목록은 무시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좋은 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집 의존에서 벗어나서 좋은 어린이책을 사는데 좀 투자해 보시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애들이 정말 재밌어서 책을 읽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이제 마칠 시간이 돼가지고요. 사실은 책과 관련한 강의도 제가 한 학기 동안 하거든요. 그래서 섬세하게 이제 뭐 이렇게 친절하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더 사례나 경험을 풍부하게 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학교에 오게 되면 제가 이제 시간에 제한이 있으니까 한 번 강의하고 말잖아요. 그래서 혹시 제 다른 강의가 듣고 싶으면 내년에 또 부르면 돼요. 근데 엄마들이 저기 뭐 쓰는 데 있잖아요. 그 선생님 꼭 불러서 내년에 수학 공부 이야기 듣자. 이렇게 하면 진짜 어떤 학교도 불러요. 원래 여기 밑에 가면 조암초등학교라고 있거든요. 월서 조암에 작년에 가서 영어 공부법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들이 좋아해가지고 조암초등학교, 월서 조암에서 다 전화가 왔는데 조암에서는 특별히 뭐라고 선생님 말하는가 하면 학부모들이 올해에는 수학 공부 이야기를 꼭 해달란대요. 이렇게 말하는 거라. 주제를 뭐라고 정했든지 그럼 저는 수학 공부 이야기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제 학교마다 원래 교육청에서는 한 번 갔던 학교에 또 못 가게 해요. 작년에 제가 갔잖아요. 그럼 못 가게 해요. 근데 왜냐하면 엄마들이 싫어한다고. 맨날 똑같은 이야기 와서 똑같은 이야기 한다고. 근데 이야기가 다르면 좋아하겠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 하면. 그러니까 혹시 책 읽기 관해서 더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엄마표 영어 공부법이나 생각하는 힘을 자라게 하는 수학 공부법이 궁금하시면 제가 다른 학교에서 한 강의들 동영상을 요 강의도 지금 동영상 촬영하고 있어요. 우리 카페 그대로 올려요. 유튜브에도 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혹시 필요하시면 카페에 가서 도움 받으시면 좋겠고 제 생각보다 책 읽기에 대해서 엄마들이 관심이 많으시네. 잘 들어주시고 많이 적으시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서 저도 이렇게 책 읽기에 관한 원래 첫 강의인데 굉장히 이렇게 용기가 생기고 이래요. 인연이 되면 내년에도 불러주셔서 또 다른 주제로 또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